차원 간의 악신들은 영원함에 너무나도 지루해진 나머지 존재 자체를 감옥의 날이라는 치명적인 아케이드 게임으로 바꿔버렸다. 세상의 종말을 부르는 재앙과 인생을 바꾸는 전리품이 뒤섞인 혼돈의 칵테일. 규칙은 간단하다. 이기면 파워업, 지면 영혼이 몸에서 사실상 삭제된다. 우리의 주인공 로히는 이 20년간의 우주 서커스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인간으로 평범한 남자에서 말 그대로 신을 죽이는 자가 되기까지 몸부림쳤다. 하지만 천상의 불량배들이 우주를 지배하는 자리를 제안했을 때 그는 기본적으로 꺼지라고 말해버린다. 자신의 어머니와 가장 친한 친구, 그리고 가장 사랑했던 여자를 지워버린 바로 그놈들과 동료가 될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신들은 그의 고향 행성이 떨어진 휴대폰 액정처럼 산산조각 나는 것을 보여주며 위협하려 하지만 우리의 주인공은 마치 우주판 리버스 카드라도 되는 양 S랭크 카드를 꺼내든 왕관을 쓰는 대신 그는 시간 역행 능력을 발동시켜 신들에게 도살당할 목이나 씻고 기다리라고 말한 뒤 현실의 리셋 버튼을 눌러버린다. 그는 정신병동에서 깨어나는데 마치 자신의 뇌 속에서 마라톤이라도 뛴 듯한 몰골이다. 이 새로운 시간선에서 의사들은 그를 해리성 정체감 장애를 앓는 24세 환자로 분류했는데 이는 그저 머릿속의 시끄러운 목소리들을 심각한 오류로 치부하는 전문가들의 표현일 뿐이다. 다가올 종말에 대한 그의 말을 아무도 믿지 않는다. 다들 그의 뇌가 유난히 시끄러운 오후를 보내고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전설적인 전투 장비 대신 패션 테러 수준의 환자복에 갇혀있지만 어머니가 방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의 심장은 올림픽 체조 선수처럼 요동치기 시작한다. 지난 시간선에서 그녀는 튜브에 의지해 살아가는 식물인간이었지만 깨어나서 그의 헝클어진 머리를 잔소리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최고의 승리다. 그가 너무나 격렬하게 그녀를 껴안자 그녀는 마치 마술을 이해하려는 고양이처럼 그를 쳐다본다. 그의 정신 상태가 새로운 차원의 혼돈에 이르렀다고 확신하면서 그의 의료 기록에는 자신의 상황을 평가할 능력이 없다고 적혀 있는데 지구상에서 모든 이의 현실 계약이 곧 만료된다는 사실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 그라는 점을 생각하면 실로 웃기는 일이다. 그는 휴대폰을 확인하고 감옥의 날이 오후 6시에 도착해 세상의 세이브 파일을 삭제하기까지 정확히 34분 남았다는 것을 본다. 그는 어머니를 위해 공략집을 속성으로 만들기 시작한다. 어머니가 초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초급 레벨에 숨겨진 규칙들을 미친 듯이 휘갈겨 쓴다. 글을 쓰는 동안 그는 아버지가 은행 계좌를 털어먹고 악성 채무를 진 마술사처럼 사라진 후 어머니가 홀로 그를 키웠던 것을 작업하는 동안 불량배들로부터 그를 보호해주던 의리 있는 그의 가장 친한 친구가 오렌지 한 봉지를 들고 그가 몇 년 동안 보지 못했던 미소를 지으며 들어온다. 이 친구는 이전 시간선에서 잔인하게 죽었고 지금 이 순간 그는 우리의 주인공이 그저 지각 있는 다람쥐에 대한 이상한 이야기를 쓰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주인공은 굳이 그를 바로잡으려 하지 않는다. 그는 그저 대본을 건네주며 숨쉬는 것처럼 모든 단어를 외우라고 말한다. 그는 초침이 똑딱거리는 동안 어머니와 친구의 사진을 바라보며 이 마지막 평화를 소중히 여긴다. 정확히 오후 6시 붉은 시스템 창이 파티에 난입하듯 나타나 첫 번째 플레이어들이 징집되었음을 알린다. 우리의 주인공은 알림을 보고 인류를 자신들의 개인 시트콤으로 여기는 천상의 놈들을 해체할 준비를 한다. 우리의 주인공은 공식적으로 노가다에 복귀했다. 시스템이 그의 뇌를 깨끗이 지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동안 그는 게임 세계 한가운데에 뚝 떨어진 자신을 발견한다. 로컬 소프트웨어는 그의 진짜 기억을 삭제하고 도살 회사라는 스테이지의 미끼로 대체하려 하지만 거대한 붉은 경고의 벽에 부딪힌다. 기억 삭제 과정이 너무 여러 번 실패하자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세뇌를 포기하고 그냥 스테이지 보스를 로딩하기 시작한다. 우리의 주인공은 주위를 둘러보고 이 초보자 스테이지가 평범한 사무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초보자들이 아직 현실에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도록 설계된 심리적 함정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다행히도 그의 뇌는 손상된 하드드라이브처럼 포맷되지 않았기에 그는 자신이 어떤 지옥에 서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 이 기업형 악몽을 클리어하려면 점점 더 치명적으로 변하는 3명의 보스를 쓰러뜨려야 하는데 이는 레벨 0에서 시작하는 누구에게나 벅찬 과제다. 그는 상태창을 열어보지만 텅 비어있는 것을 발견할 뿐이다. 경험치 제로, 잠긴 스킬들, 그리고 전설적인 전사라기보다는 월요일 아침에 신입 인턴처럼 보이게 만드는 능력치 목록. 유일한 예외는 효과를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축복인데 이것이 아마 그가 여전히 전생을 기억하는 이유일 것이다. 환자복만 입고 꿈속에서 보스와 싸울 수는 없기에 그는 이 지옥에서의 이전 회차에서 기억하는 숨겨진 사이드 퀘스트를 찾아 나서기로 결심한다. 시계가 11시를 가리키고 도살이 공식적으로 시작되기까지 약 10분이 남았다. 그래서 그는 지구상에서 가장 화려한 장소, 즉 남자 화장실에 위치한 특별한 좌표로 직행한다. 그는 칸막이 문을 걷어차 열고 보물 상자 위에 앉아있는 무서운 고양이라 불리는 작은 도시 전설 몬스터를 발견한다. 으스스한 분위기에 어울려주는 대신 우리의 주인공은 인내심이 바닥난 사람의 기운으로 그 생물을 쳐다보며 병뚜껑처럼 목을 비틀어버리기 전에 꺼지라고 말한다. 고양이는 우리의 주인공이 건드려서는 안 될 상대라는 것을 깨닫고 스키드 마크를 남길 정도로 빠르게 달아난다.
시스템은 보물상자에 열쇠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튕기려 하지만 우리의 주인공은 보물찾기 놀이를 할 시간이 없는 현실주의자다. 그는 그저 상자를 고집센 소다캔처럼 취급하고 발로 짓밟아 산산조각 낸다. 그 안에서 그는 체력, 민첩, 그리고 힘에 대한 2랭크, 능력치, 카드 3장을 발견한다. 그는 즉시 그것들을 사용한다. 비록 1레벨 상승이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를 불신받는 환자에서 초인적인 플레이어로 공식적으로 업그레이드하기에는 충분하다. 그는 벽의 주먹으로 구멍을 뚫어 새로 얻은 힘을 시험해보고 작은 능력치 상승이라도 20년의 전투 경험과 결합되면 이 초기 스테이지는 완전히 식은 죽 먹기가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쉬운 시작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인공은 악신들을 존재 자체에서 삭제하고 싶다면 힘 한 조각이라도 더 모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머릿속에서 속삭이던 목소리들을 부르며 이 신비한 축복을 준 것이 그들인지 묻는다. 갑자기 그는 완전한 어둠의 공허 속으로 끌려가고 그곳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내내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고 인정한다. 그림자는 진정한 도움을 주기 전에 그의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고 말한 뒤 마지막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바로 그 순간 그를 다시 사무실로 내던진다. 시스템은 보스가 공식적으로 채팅에 참여했으며 작업 공간을 떠나는 사람은 누구나 실패자로 처리될 것이라고 모두에게 경고한다. 우리의 주인공은 집중하고 인생에서 가장 치명적인 근무를 준비해야 한다. 우리의 주인공은 현재 악몽에서 벗어나는 마지막 버스를 잡으려는 듯 복도를 질주하고 있다. 그는 새로 얻은 민첩 능력치를 시험하고 있다. 카운트다운이 0이 되기 전에 정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의 생존 기록이 아주 갑작스럽게 끝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가 움직이는 동안 붉은 갈기를 가진 녀석과 대머리 인생을 받아들인 녀석, 이 한 쌍의 뇌 없는 불량배들이 이 신성한 게임이라는 것이 정교한 장난일 뿐이라고 결정하는 모습이 우리의 보인다. 주인공은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친다. 이 세계에서는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생명보험이 사실상 색종이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가 입구를 통과하자마자 카운트다운이 0이 되고 두 멍청이는 시스템이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는다. 그들의 머리가 동시에 아주 지저분한 폭발과 함께 채팅방에서 퇴장했기 때문이다. 사무실 안의 군중은 현재 집단 패닉에 빠져있다. 공중에 떠다니는 붉은 숫자들이 예상보다 훨씬 더 문자 그대로의 의미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정문이 봉인되자마자 시스템은 첫 번째 보스가 공식적으로 도착하며 모두 무기를 찾아야 한다는 경고를 띄운다. 스테이지는 도살 회사로 밝혀지고 적은 2랭크 청소부들이다. 그들은 청소부라기보다는 기업 인사팀의 악몽이 물리적으로 구현된 모습에 가깝다. 청소부장은 강철 빗자루와 날카로운 쓰레받기를 든 레벨 2의 괴물로 평범한 인간이라면 영혼이 영원한 휴가를 떠나게 만들 만한 능력치를 자랑한다. 갑자기 근육 위에 근육이 붙은 듯한 남자가 나서는데 마치 주먹으로 불을 거머쥘 준비가 된 것처럼 보인다. 이 근육내는 자신이 위험천만한 액션 영화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며 이런 것들을 평범한 논리로는 싸울 수 없다는 우리의 주인공의 경고를 무시한다. 그는 이미 대저택과 멋진 차를 꿈꾸고 있으며 첫 타를 날리면 랭킹 정상으로 치솟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는 체력 바라는 것을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의 기세로 보스에게 돌진하지만 1초도 안 되어 청소부장의 빗자루에 의해 전문가 솜씨로 목이 분리된다. 나머지 플레이어들은 잡몹들이 모든 쓰레기는 쓸어버려야지라며 웃으며 다가오자 즉시 정신을 놓기 시작한다. 다른 모두가 비명을 지르느라 바쁜 동안 우리의 주인공은 마침내 근무를 시작하기로 결심하고 청소부 잡몹 하나를 벽으로 날려버릴 정도로 묵직한 펀치를 날린다. 그는 겁에 질린 군중에게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희생자가 되기를 멈추고 학살자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그는 단지 재미로 싸우는 것이 아니다. 그는 그 달콤한 시스템 알림을 확인하고 있다. 이 게임에서는 보상창이 뜨지 않으면 그 몬스터는 그냥 죽은 척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잡몹을 끝장내고 강철 빗자루 무기와 힘 카드를 수집한다. 그는 기본적으로 레벨업을 향해 스피드런을 하고 있다. 붉은 카드를 사용해 힘을 3레벨로 올리고 자신이 누구를 상대하는지 전혀 몰랐던 기습자에게서 민첩 카드를 낚아챈다. 어그로 시스템이라는 사랑스러운 작은 메커니즘 덕분에 보스가 우리의 주인공만이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상황은 흥미진진해진다. 우리의 주인공은 부장과 남은 졸개들을 한꺼번에 상대하는 것이 좀 무모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다른 플레이어들에게 뭐라도 좀 하라며 주의를 끌기 위해 물건을 던지라고 소리친다. 당연하게도 그들 대부분은 공포에 마비되어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다. 용감한 안경잡이 괴짜 한 명만 빼고 다른 겁쟁이들이 그를 막으려 하는 동안 그 괴짜는 보스의 얼굴에 키보드를 직접 날려 성공적으로 몬스터를 유인하고 우리의 주인공에게 필요한 틈을 만들어준다. 능력치는 상승했고 전생의 전투 경험이 대부분의 힘든 일을 해내는 가운데 우리의 주인공은 잡몹들을 고철로 만들고 복수심에 불타는 그림자처럼 보스 뒤로 순간이동한다. 그는 부장에게 진짜 쓰레기가 누구인지 알려주고는 신속한 동작으로 목을 베어버린다. 먼지가 가라앉아 기어도 랭킹이 잠금 해제되고 우리의 주인공이 700점으로 편안하게
정상에 앉아있는 것을 보여준다. 그는 이미 앞을 내다보며 이 완벽한 플레이가 지난 회차에서는 결코 손에 넣지 못했던 엄청난 힘, S랭크 카드 1번을 가져다 줄지 궁금해하고 있다. 우리의 주인공은 글로벌 랭킹을 확인하고 현재 점수를 얻은 사람은 자신뿐이지만 정상을 지키는 것은 완전한 개싸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이건 단순한 지역 토너먼트가 아니다. 초기 스테이지에 빨려 들어간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같은 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있다. 그는 전생의 경험으로 강한 플레이어들이 사방에서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S랭크 카드 1번을 차지하려면 모든 스테이지에서 점수를 극대화해야 한다. 시스템은 그의 보스 처치에 대한 전리품 상자를 떨어뜨려 몇 장의 능력치 카드와 특별한 철의 태아 카드를 건네준다. 이 태아는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기운에 따라 칼날을 벼려내는 무기다. 그리고 검은 전장의 명실상부한 왕이기에 우리의 주인공은 자신의 운이 현재 최고조에 있기를 바라고 있다. 그는 잠시 안경 쓴 괴짜 영웅을 인정해준다. 그 아이가 무릎을 떨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중요할 때는 행동할 용기가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주인공은 그 방해 공작에 대한 보상으로 체력, 민첩, 그리고 청소 카드 3장을 건네준다. 그 괴짜는 우리의 주인공이 그냥 파워업 아이템을 준다는 것에 충격을 받지만 그가 나서지 않았다면 상황이 훨씬 더 지저분해졌을 것이라는 말을 분명히 듣는다. 그러고 나서 우리의 주인공은 자신에게 힘 카드를 사용해 모든 능력치를 4레벨로 올리고 그의 새로운 동료는 카드를 사용하며 몸에서 50파운드의 쓸모없는 살이 빠져나간 것 같은 기분을 느낀다. 그 아이는 아무것도 죽이지 않았는데도 경험치를 얻은 것에 혼란스러워하지만 우리의 주인공은 보스를 공격한 것만으로도 경험치의 일부를 얻었다고 설명해준다. 진실의 순간 무기 단조가 찾아온다. 우리의 주인공은 기운을 발동시켜 청매검을 뽑아낸다. 현재 2랭크지만 전설적인 악몽이 될 잠재력을 지닌 성장형 무기다. 그것은 혈기를 축적하여 거대한 검기를 방출할 수 있는 천공 가르기 스킬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보너스로 10레벨마다 무작위로 새로운 스킬을 부여한다. 심지어 영혼 각인까지 되어 있어 아무도 훔칠 수 없는데 이는 능력치 상승을 위해서라면 할머니라도 팔아치울 세상에 완벽하다. 우리의 주인공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실 그의 옛 용염검에 비하면 이 물건은 아직 걸음마 단계다. 시스템은 두 번째 스테이지가 직원 식당에서 시작되며 5분 안에 그곳에 도착하지 못하면 즉시 실패 처리된다고 알린다. 우리의 주인공은 실제로 머리를 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기에 괴짜 영웅에게 동행을 제안하고 그 아이는 기꺼이 동네의 몬스터 슬레이어를 따라 나선다. 그들이 떠나자 다른 플레이어들은 필사적인 리얼리티 쇼 참가자처럼 행동하기 시작하며 다음 층으로 데려가 달라고 수백만 달러와 영원한 복종을 제안했다. 몇몇 불량배들이 주인공을 이기적이라며 모두를 구하지 않는다고 죄책감을 주려하지만 주인공이 죽일 듯이 쳐다보자 그들의 자신감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 자신이 고결한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 그는 그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려는 남자일 뿐이며 그의 길을 막는 자는 누구든 적으로 간주될 것이다. 주인공과 범생이 영웅이 직원 식당으로 들어서자 시스템은 공식적으로 그들을 챌린지 2단계에 온 것을 환영한다. 처음에는 안경 쓴 소년이 꽤 좋은 냄새가 난다며 아직 불쾌한 디버프도 느껴지지 않는다고 기분 좋게 놀란다. 하지만 악몽이 부업인 것처럼 보이는 거대한 요리사를 발견하자 분위기는 즉시 바뀐다. 주인공은 그가 시간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처리하는 것이 유일한 임무인 집행관임을 알아본다. 그들은 1분을 남기고 자리에 앉는다. 범생이 영웅은 1층에서 걸어온 거리가 그리 길지 않았으니 모두 괜찮을 거라 생각하지만 주인공은 인간의 본성이 진짜 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길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층에서 쓸데없는 논쟁을 벌이며 마지막 순간까지 망설이다 귀중한 시간을 낭비한다고 설명한다. 52초를 남기고 복도는 마치 재난 영화의 한 장면처럼 변한다. 플레이어들은 서로에게 소리치며 뛰지 않고 논쟁으로 허비한 시간을 저주한다. 카운트다운이 10초에 이르자 운 좋은 몇몇이 방으로 뛰어들어 자리를 잡는다. 하지만 시계가 0을 가리키자 비극이 시작된다. 땀에 젖은 뚱뚱한 남자가 딱 1초 늦게 비틀거리며 문으로 들어오고 성공했다고 생각하며 안도의 한숨을 쉰다. 불행히도 요리사는 시간 엄수에 철저했고 시간이 다 되었다며 그를 즉시 죽이고 공식적으로 탈락시킨다. 생존자들은 위층에서의 망설임이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다는 사실을 깨닫고 완전한 충격에 빠진다. 그러자 요리사는 본론으로 들어가 역겹게 빛나는 녹색 진흙 같은 음식을 쟁반에 담아 내놓으며 모두에게 먹으라고 외친다. 범생이 영웅은 한 번 보고는 이 뷔페의 고기가 사실은 방금 사무실에서 싸웠던 괴물들의 재활용된 잔해라는 것을 깨닫는다. 이 시각적 공포는 특수 장면 효과를 발동시켜 모두에게 힘과 민첩성을 20%, 정신력을 30% 감소시키는 정신오염 디버프를 가한다. 시스템은 규칙에 몇 가지 더 비참한 요소를 추가한다. 모두 식사를 마쳐야 한다. 음식은 남길 수 없다. 그리고 만약 접시만 쳐다보며 앉아있으면 정신력이 분당 10%씩 감소할 것이다.
만약 정신력이 0이 되면 완전한 정신붕괴와 즉각적인 탈락을 맞게 된다. 7분의 타이머가 줄어드는 가운데 범생이 영웅은 이제 끝장이라고 확신하며 구역질을 참느라 사투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다른 모두가 끔찍한 죽음을 생각하는 동안 주인공은 이 생물 재해 연회를 클리어할 유일한 방법을 이미 알아냈기에 미소 짓는다. 주인공은 자신의 2랭크 속성 카드가 능력치를 최대 5레벨까지만 올릴 수 있어 공식적으로 한계에 도달했음을 깨닫는다. 이미 힘, 민첩성, 체력을 최대로 올렸기 때문에 그는 관대한 멘토 역할을 하기로 하고 여분의 민첩성 카드 2장을 범생이 영웅에게 건네준다. 소녀는 즉시 그것들을 사용한다. 그의 민첩성이 3레벨로 뛰어오르면서 마치 방사능 라임 주스에 담근 것처럼 녹색 오라로 빛나기 시작한다. 주위 플레이어들은 이 광경을 보며 마치 당첨된 복권을 쥐고 있다가 교환하는 것을 잊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나 느낄 법한 극심한 후회에 휩싸인다. 갑자기 요리사가 엄청난 포효를 내지르는데 마치 모든 사람의 영혼을 몸에서 진동시켜 빼내려는 듯한 느낌이다. 그는 누가 자신의 귀여운 부하들을 회사 고철로 만들었는지 대라고 요구한다. 다른 플레이어들이 순수한 공포에 음파에 마비되어 있는 동안 범생이 영웅은 자신이 전혀 두렵지 않다는 사실에 놀란다. 능력치 상승 덕분에 그는 점심을 토하지 않을 만큼의 정신력을 갖게 되었다. 요리사가 머리를 베기 시작하기 전에 주인공이 나서서 거대한 시카를 검으로 막아낸다. 그는 침착하게 자신이 죽였다고 인정하고 이에 요리사는 그를 곧 엄청난 대가를 치를 보잘것없는 식재료라고 부른다. 보스가 주인공을 밀치려 하자 범생이 영웅은 본능적으로 보스라고 외친다. 그 호칭을 듣자 주인공은 무거운 과거를 회상하게 된다. 이전 생에서 그는 모두가 그를 보스라 부르며 완벽한 리더로 여겼던 정예 생존자 팀을 꾸렸었다. 하지만 그 기억은 씁쓸하다. 게임을 클리어하는 과정에서 그들 모두가 결국 희생되었기 때문이다. 결승선에 도달한 것은 그가 유일했고 오랫동안 그는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다. 요리사가 그를 한 입 크기로 자르려고 다시 달려들자 주인공은 공격을 막아내며 진실을 깨닫는다. 그가 살아남은 것은 단지 이성적이거나 운이 좋아서가 아니었다. 그는 이 세상 누구보다도 이기고 싶었기 때문에 살아남았다. 그는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삶을 지키기 위해 어떤 수단이든 기꺼이 사용했다. 장난은 끝났다고 판단한 주인공은 괴물이 자신이 압도당했다는 사실을 깨닫기도 전에 진짜 속도를 드러내 주방장을 완전히 박살낸다. 그는 숨겨진 선제 공격 판정을 발동시켰기 때문에 보상이 30% 증가하여 능력치를 10레벨까지 올릴 수 있는 E+ 등급 힘카드 또 한 장을 얻는다. 그는 특별한 기억 카드와 10분 동안 무작위로 능력치 하나를 증폭시켜주는 주방장 깜짝 상자도 얻는다. 그는 세계 랭킹을 확인하고 자신이 1700점으로 여유롭게 1위를 차지한 반면 그 아래 이름인 순하이와 루야는 겨우 300점을 넘긴 것을 본다. 이 이름들이 인류의 미래 거물들이라는 것을 알아본다. 그리고 그들의 재능을 존중하면서도 그는 이번에는 사악한 신들이 그들에게 훨씬 더 뒤틀린 스테이지를 던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어서 시스템은 마지막 스테이지를 발표하는데 5분 안에 1층 로비에 도달해야 하는 탈출 미션이며 실패 시 즉시 탈락이다.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범생이 영웅은 주인공을 멈춰 세우고 휴지를 건네며 잠수함의 방충망처럼 쓸모없었다고 사과한다. 주인공은 실제로 휴지를 받고 똑똑하고 세심한 것 자체가 유용함이라고 그를 안심시킨다. 한편 아래 로비에서는 최종 보스가 플레이어들을 가벼운 간식으로 만들기 위해 특별히 훈련받은 것처럼 보이는 푸른 오라의 병사분대와 함께 기다리고 있다. 보스는 곧 도착할 식재료들을 생각하며 이미 군침을 흘리고 부하들에게 마지막 피해 연회를 준비하며 망설이지 말라고 경고한다. 시계에 4분 36초가 남은 가운데 주인공과 범생이 영웅은 현재 마지막 결전을 향해 계단을 빠르게 내려가고 있다. 안경 쓴 소녀는 자신의 보스가 순수한 민첩성만으로 주방장을 삭제해버린 것인지 궁금해하며 가벼운 현자 타임을 겪고 있다. 그는 높은 능력치도 좋지만 인간의 본성 또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다. 어떤 사람들은 육체적인 강자로 태어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가벼운 조깅 중에도 다운되는 두뇌형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는 자신의 5레벨 민첩성이 실제 싸움에서는 여전히 서투른 아기처럼 보이게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약간 우울해진다. 하지만 그는 이내 주인공을 다시 존경하게 되는데 전생의 특수부대 군인이나 어떤 종류의 엘리트 요원이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갑자기 주인공이 멈춰서서 범생이 영웅에게 뒤에 남아 다른 플레이어들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라고 말한다. 그의 임무는 다음 스테이지의 가장 중요한 숨겨진 규칙이 출구가 열려있는 것처럼 보여도 도망치려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모두에게 알리는 것이다. 시스템은 그들을 실패자로 판단하고 그들의 목숨을 거두어갈 것이다. 범생이 영웅은 주인공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위험한 로비 몬스터를 혼자 상대하는 것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고결하고 자기희생적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주인공은 혼자 가는 것이 더 좋은 숨겨진 보상을 발동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게다가 그는 전생에 이 스테이지의 원래 MVP였던 남자를 찾아야 한다. 1층 로비는 장난이 아니다. 그곳은 10명의 5레벨 경비원과 1명의 7레벨 경비대장이 지키고 있는데 모두 위층의 주방 직원들보다 훨씬 치명적이다. 지난 회차에서는 이곳을 클리어하려면 완전한 팀의 노력이 필요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그냥 포위되어 회사의 통계 자료로 처리될 뿐이다. 때마침 붉은 머리의 남자가 나타나는데 마치 화난 라이벌 역할의 오디션을 보러 온 것처럼 보인다. 이 남자, 쉬중은 이전 생에서 팀의 중심축으로 유명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안경 쓴 키 작은 남자가 뛰지 말라고 한 것에 기분이 상했을 뿐이다. 그는 공격을 감행하며 주인공의 힘을 시험해보기로 하지만 주인공은 그를 성가신 파리처럼 쳐내버린다. 붉은 머리 남자가 게임의 버프 때문에 혼란스러워한다는 것을 깨달은 주인공은 거래를 제안한다. 팀에 합류하면 무료 속성 카드를 주겠다고. 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그가 기억 카드를 건넸을 때였다. 알다시피 사악한 신들은 똑똑하다. 그들은 모든 사람의 현실 세계 기억을 지운다. 왜냐하면 세상과의 개인적인 연결고리가 없으면 인간이 단결해서 저항하기 더 어렵기 때문이다. 수장이 기억을 되찾자 그는 바깥에 자신을 기다리는 아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내고 이는 즉시 그를 무모한 불량배에서 필사적으로 살아남아야 할 이유가 있는 남자로 변화시킨다. 그는 새로운 결의로 주먹을 꽉 쥐며 이 지옥 같은 사무실을 완전히 끝장낼 준비를 한다. 주인공 역시 빈손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그는 E+ 등급 힘 카드를 사용하고 주방장 깜짝 버프를 활성화한다. 그는 보스를 상대하는데 도움이 될 힘 상승을 받았지만 가차의 신은 그에게 3레벨의 체력 상승을 주어 다음 10분 동안 그를 죽이기 매우 어렵게 만든다. 게다가 그는 로비에 일찍 도착하여 용기상이라는 또 다른 숨겨진 규칙을 발동시켜 그와 붉은 머리 남자 모두에게 추가로 1레벨의 힘을 부여한다. 그들이 로비 문 앞에 서자 경비원 몹들이 그들을 비쩍 마른 식재료라고 부르며 몇 대나 버틸 수 있을지 궁금해하며 도발하기 시작한다. 붉은 머리 남자가 처음으로 진짜 괴물과 마주하는 엄청난 압박감을 느끼는 동안 주인공은 그저 광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서 있는데 마치 경비팀에게 영구적인 퇴직금을 안겨줄 남자처럼 보인다. 주인공은 마치 사무용 가구에 개인적인 원한이라도 있는 것처럼 무모한 기세로 경비원들에게 돌진한다. 옆에서 지켜보던 붉은 머리 강자는 현재 가벼운 직업적 위기를 겪고 있다. 불법 지하 격투라는 거친 세계에서 전생을 보낸 그의 싸움꾼 논리는 상대의 목숨을 끊기 전에 항상 상대의 움직임을 읽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주인공이 계획 없이 돌진하는 것이 완전한 아마추어라고 생각하지만 주인공은 일반적인 전투의 규칙대로 싸우고 있지 않다. 한 무리의 경비원들이 주인공에게 뛰어들며 마치 그가 뼈가 약한 비쩍 마른 에피타이저인 것처럼 쳐다본다. 동료들과 함께 사람들을 다굴할 때 피해량이 증가하는 더러운 패시브 스킬을 자랑하는 5레벨 경비원 한 명이 먼저 공격을 시도한다. 그는 도발을 끝마칠 기회도 없이 주인공의 빠르고 외과적인 일격에 목이 잘린다. 붉은 머리 강자는 이것을 보고 깨닫는다. 그 정도의 속도와 힘을 가졌을 때 반격을 기다리는 것은 단톡방의 가십 스레드보다 빠르게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나 허락된 사치라는 것을 그 작은 다툼에서 주인공이 봐주지 않았다면 자기 목이 이미 날아갔을 거라는 걸 깨닫습니다. 시스템은 모든 플레이어에게 최종 스테이지를 위해 로비로 향하라는 불길한 붉은 경고를 또다시 띄웁니다. 주인공은 숨겨진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로비는 이미 말 그대로 죽음에 덫이며 그가 구역을 정리하기 전에 발을 들여놓는 자는 누구든 몬스터의 먹이가 되기를 자처하는 셈입니다. 49초를 남겨두고 그는 방을 개인 사냥터처럼 여기며 안전구역을 확보합니다. 그 사이 안경 쓴 범생이 영웅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교통경찰처럼 놀라울 정도로 영리해서 생존자들을 선 뒤에 세우고 군중을 통제해 정말 마지막 순간에만 들어오게 합니다. 주인공은 그 아이가 자신의 계획을 간파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이런 세계에서는 두뇌형 플레이어가 상당한 이점이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계가 12초를 남기자 붉은 머리의 실력자는 더 이상 가만히 서서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결심합니다. 그가 전투에 뛰어들려 하자 주인공은 뒤에 남아 생존자들의 경호원 역할을 하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때 경비병 하나가 범생이 영웅을 잡아먹으려 하자 붉은 머리가 가로막고 몬스터의 목을 움켜쥡니다. 괴물을 다른 차원으로 날려버릴 기세로 주먹을 날렸지만 자신의 스탯으로도 놈에게 상처를 입히기가 생각보다 어렵다는 사실에 좌절합니다. 그는 주인공이 마치 과자 봉지를 뜯는 것처럼 쉽게 경비병들을 헤쳐나가는 것을 보며 대체 어떻게 저렇게 쉽게 하는지 의아해합니다. 생존자들은 함께 옹기종기 모여 자신들과 끔찍한 결말 사이에 있는 두 남자를 응원합니다. 스킬로드가 붉게 변하자 청백검이 마침내 불길한 의도를 품고 빛나기 시작합니다. 주인공은 자신을 포위하려는 남은 경비병들을 보며 이제 몸풀기는 공식적으로 끝났다고 결심합니다. 그는 하늘을 가르는 참격을 날려 한 번에 여러 몬스터를 베어버렸고 생존자들은
환자복을 입은 신에게 구조되었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침내 메인 이벤트가 도착하고 보안대장이 회사 생활의 공포가 형상화된 듯한 모습으로 걸어 나옵니다. 이자는 레벨 7 보스로 힘 스탯 10에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빠져나가게 할 만큼 충분한 체력을 가졌습니다. 집단 공황 상태에 빠졌지만 주인공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합니다. 그는 이전 생에서 이 녀석이 팀 전체를 전멸시켰던 것을 기억하지만 지금은 그저 사소한 장애물일 뿐입니다. 그는 대장이 마치 종이장이라도 되는 듯 부드럽게 베어버립니다. 시스템은 주인공이 이제 8레벨이 되었음을 확인해줍니다. 그가 용처럼 금무더기 위에 쌓아둔 모든 속성 카드와 버프 덕분에 그의 힘 스탯은 실질적으로 14까지 치솟았습니다. 그의 전투력은 이제 너무 높아져서 다른 플레이어들은 그가 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마무리를 위해 주인공은 붉은 머리 실력자가 현재 고전하고 있는 마지막 잡몹 경비병에게로 시선을 돌립니다. 붉은 머리는 이를 악물고 영혼의 일격을 날리려 하지만 주인공이 그의 주먹이 닿기도 전에 무심하게 몬스터를 조각내버립니다. 붉은 머리 실력자는 다른 사람의 영화에 나오는 조연이 된 기분으로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건 사투가 주인공에게는 고작 5초짜리 자빌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도살회사의 초보자 스테이지가 공식적으로 클리어되자 기여도 보드가 나타나 완전한 압승을 보여줍니다. 주인공의 기여도는 99.9%로 붉은 머리와 범생이 영웅은 남은 반올림 오차를 나눠 가졌습니다. 주인공은 로비에 서서 마치 동기부여 영상 썸네일처럼 포즈를 취하며 이렇게 엄청난 캐리에 대해 시스템이 과연 어떤 전설적인 보상을 줄지 궁금해합니다. 시스템이 생존 보상을 계산하고 게임의 아이템 반입 정책이 놀라울 정도로 관대하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스테이지에서 얻은 모든 것, 즉 스탯, 아이템, 트라우마까지 현실 세계로 가져갈 수 있다는 설명창이 나타납니다. 생존자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뿐만 아니라 실제 초능력까지 갖고 떠난다는 사실에 감격하지만 주인공은 곧 닥쳐올 골칫거리를 직감합니다. 평범한 회사원들에게 초인적인 능력을 주는 것은 혼돈을 부르는 지름길이며 그는 사회가 무정부 서버로 변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그는 자신의 랭킹을 미끼로 사용하여 현실 세계의 권력자들이 자신에게 찾아오게 할 계획입니다. 랭킹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점수판이 나타나고 1위와 2위의 격차는 솔직히 무례할 정도입니다. 주인공은 3.0점이라는 엄청난 점수로 1위를 차지했고 2위인 수나이는 510점으로 뒤를 쫓고 있습니다. 이건 경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가 이 끔찍한 게임의 실질적인 지배자라는 선언입니다. 그러자 시스템은 모든 생존자에게 모든 스탯 활성화 카드를 나누어주며 그들에게 힘의 맛을 보게 합니다. 플레이어들은 새로 얻은 힘으로 활력이 넘치고 몸이 얼마나 가벼워졌는지 감탄합니다. 하지만 힘의 차이는 극명합니다. 범생이 영웅수와는 자신의 스탯을 확인하고 힘은 겨우 1레벨, 민첩은 4레벨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붉은 머리 실력자 슈중 역시 자신의 스탯이 2레벨 근처를 맴도는 것에 실망합니다. 한편 주인공은 힘 15레벨, 민첩 9레벨, 체력 9레벨을 가지고 돌아다니는데 이는 통계적으로 환자로 위장한 탱커에 비견될 만합니다. 그는 그들과 비교해서 너무 압도적이어서 거의 불공평할 정도입니다. 다음은 각자가 실제로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따라 분배되는 기여도 보상입니다. 범생이 영웅은 자신의 미미한 기여도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까 걱정하지만 그 작은 비율로도 힘 속성 카드를 얻습니다. 붉은 머리는 더 운이 좋습니다. 카드 2장을 챙기며 싸움에 참여하는 것이 구경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득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99.9%의 기여율을 가진 주인공을 보며 시스템이 그를 얼마나 편애할지 궁금해합니다. 보상은 터무니없었습니다. 주인공은 즉시 모든 스탯을 10레벨로 올려주는 아이템, S급 클래스가 될 기회가 있는 특별 전직 카드, 그리고 스테이지의 플레이어를 소환할 수 있는 연구팀 결성 카드를 받습니다. 그는 마침내 운이 따르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전직하고 세력을 만들고 동시에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갑자기 플레이어들이 현실로 순간이동하며 사라지기 시작하자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주인공은 그들이 돌아가는 세상은 변했고 그 세상을 파괴하려는 존재들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그들에게 열심히 레벨업해서 자신들의 존재를 위협하는 멍청이들과 싸울 힘을 기르라고 말합니다. 붉은 머리는 거창한 선언이라고 말하지만 분명히 귀 기울여 듣고 있습니다. 순간이동이 완료되는 바로 그 순간 붉은 시스템 창이 주인공에게 S급 특수카드 1번을 획득했다고 알립니다. 설명에는 신들을 능가하는 힘을 지녔다고 적혀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이전에 나타났던 의문의 존재가 그가 떠나는 것을 지켜보며 주인공이 계속해서 이렇게 재미있는 모습을 보인다면 나중에 신성한 힘의 일부를 내려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병원 침대에서 깨어나며 자신의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와닿았기를 바랍니다. 간호사들이 그가 유명 인사인 것처럼 달려오고
의사는 그가 동시에 쓰러진 수만 명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3일 동안 혼수 상태였다고 설명합니다. 의사는 이 대규모 의학 미스터리에 대한 답을 얻으려 하지만 주인공은 신문을 무시하고 어머니가 어디 있는지 묻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병실로 안내되고 그곳에서 그녀는 과거 생에서처럼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 사실상 식물인간처럼 누워 있습니다. 그는 이번 생에서는 같은 일이 반복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는 인벤토리에 손을 뻗어 방금 얻은 S급 카드를 꺼냅니다. 그 이름은 자유, 그 힘은 절대적입니다. 사용자가 게임 스테이지에 마음대로 드나들게 하거나 한번 사용해 플레이어를 감옥의 날에서 영원히 추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무한한 탈출구로 간직하겠지만 주인공은 망설이지 않습니다. 그는 카드를 사용해 어머니에게 삶을 되돌려줍니다. 병실은 빛으로 가득 찼고 의사는 초신성이 폭발한 줄 알 정도로 눈이 부셨습니다. 모든 의학적 논리를 거스르고 어머니는 깨어나 왜 여기 있는지 묻습니다. 주인공은 눈물을 흘리며 그녀를 껴안고 다시는 위험에 빠뜨리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의사는 자신의 의학 학위 전체의 타당성에 의문을 품게 됩니다. 한편 세상의 나머지 사람들은 새로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다른 플레이어들은 기여도 순위를 보며 이 로히라는 인물이 지구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산임을 깨닫습니다. 비밀스러운 방에서 사람들은 그가 지금 병실에서 엄마 껌딱지 노릇을 하느라 바쁘다는 사실도 모른 채 세상에 새로운 지배자를 영입하거나 통제할 방법을 메모하며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어머니의 침대 곁에 서서 부드럽게 그녀의 상태를 살피는데 그녀는 생생한 악몽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괴물로 가득하고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도망치는 끔찍한 놀이공원에 갔었다고 말합니다. 주인공은 주의 깊게 듣습니다. 어머니가 단순히 나쁜 꿈을 꾼 것이 아니라 놀이공원 스타일의 초보자 스테이지에서 살아남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괴물이 자신을 잡으려고 손을 뻗는 순간 모든 것이 어두워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모든 사람을 안전한 곳으로 이끈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이루어진 이상한 팀을 보았다고 합니다. 주인공은 자신이 없는 동안에도 어머니가 운 좋게 강력한 팀을 만나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는데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갑자기 병동 전체에 누군가 다른 세계로 넘어갔다며 소리치는 외침이 울려 퍼집니다. 주인공은 즉시 그 목소리를 알아챕니다. 그의 친구, 킹시입니다. 이전 생에서처럼 그의 친구는 초기 스테이지에서 살아남아 폐가 완전히 기능하는 상태로 깨어났습니다. 친구는 자신이 현실에서 이 세계로 가게 된 만화 주인공이라도 된 양, 주인공 모먼트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수많은 군중과 함께 있었고 정말 대단한 2인조가 그들을 승리로 이끌었다고 장황하게 떠들어댑니다. 주인공은 친구가 병원에서 너무 시끄럽게 떠든다는 것을 깨닫고 간호사들이 진정제를 놓기 전에 그를 붙잡아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복도에 나오자 친구는 주인공을 보며 감옥의 날이라는 게임 세계에 대한 말을 믿느냐고 묻습니다. 주인공은 이제 연기를 그만둘 때라고 결심합니다. 그는 친구에게 그 능력들을 현실로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하며 침착하게 세계 플레이어 기여도 순위를 열어보라고 지시합니다. 친구는 혼란스러워하면서도 순순히 시스템에 순위표를 표시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는 로이라는 이름이 0점이라는 엄청난 점수로 맨 위에 있는 것을 봅니다. 주인공은 씩 웃으며 그게 바로 자신이라고 확인시켜 주었고 친구는 마치 뇌정지가 온 듯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친구가 세계 1위 플레이어라는 사실을 완전히 이해하기 전에 주인공은 S급 보상을 사용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플레이어 전직 카드를 활성화합니다. 감옥의 날의 모든 직업이 강력하지만 S급 직업들은 게임 체인저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는 원소사절, 종말의 흑염룡왕, 혹은 시간을 다루는 극히 희귀한 지혜의 탐구자 같은 전설적인 것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차의 신들은 유머 감각이 있었고 그는 들어본 적도 없는 직업인 만물 초심자를 얻게 됩니다. 언뜻 보기에는 이름이 거창하게 들리지만 능력치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도구의 공명이라는 재능을 부여하는데 사용자가 어떤 무기나 물체와도 정신과 기술을 융합할 수 있게 해줍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승급 경로였습니다. 일반 직업은 3단계가 한계인 반면 이 직업은 5개의 의문부호가 있어 게임에 알려진 한계를 훨씬 뛰어넘는 잠재력을 암시했죠. 우리의 주인공은 오히려 흥분했습니다. 이 직업의 승급 난이도는 말도 안 되게 높지만 그 보상은 신급일 수 있었습니다. 한편 친구는 누군가 세계 최초의 전직 업적을 달성했다는 월드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는 상황을 파악하고 주인공이 또다시 역사를 썼다는 것을 깨닫자마자 모든 자존심을 버립니다. 그는 필사적인 코알라처럼 주인공의 다리에 매달려 어릴 적 우정을 들먹이며 자신을 거두어 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들의 브로맨스는 더는 참을성이 없는 간호사에 의해 중단됩니다. 그녀는 사인을 받으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돈 때문에 온 것이었죠. 그녀는 주인공에게 병원비가 바닥났고 한 달 이상 연체되었다고 알립니다. 친구는 즉시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영웅이 되려는 듯
월급 카드를 내밀지만 주인공은 거절합니다. 그는 이미 전생에 엘리트들의 보디가드로 일했던 것을 기억하며 빨리 돈 벌 방법을 계산하고 있었죠. 그는 다시는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주먹을 꽉 쥡니다. 재정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간호사의 전화가 울립니다. 전화를 받는 그녀의 표정은 짜증에서 완전히 충격으로 바뀝니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주인공에게 더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누군가 방금 막대한 금액을 송금했는데 앞으로 100년은 좋게 머물 수 있는 액수였죠. 그녀는 이 VIP 패키지가 옆에 있는 스포츠머리 환자에게도 적용된다고 덧붙입니다. 친구는 즉시 기분 나빠하며 자신은 정신병자가 아니고 절대 환자도 아니라고 해명하지만 간호사는 이미 신경 쓰지 않습니다. 갑자기 복도 저편에서 세 사람의 무리가 다가옵니다. 부치가 흐르는 금발 남자, 녹색 머리에 흰 드레스를 입은 여자, 그리고 정장을 입은 진지한 표정의 남자였죠. 금발 남자가 정중하게 로히 씨가 여기 계시냐고 묻습니다. 주인공은 그들을 보고 거물들이 예상보다 훨씬 빨리 도착했음을 깨닫습니다. 마찬가지로 게임에 끌려 들어온 권력자들이 그를 찾아냈고 진정한 영향력 게임이 막 시작되려 합니다. 주인공의 절친은 다가오는 세 사람을 한번 보더니 자신의 가난한 논리가 여기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즉시 깨닫습니다. 맞춤 정장과 비싼 향수, 그리고 뷔페의 냄새로 보아 이 사람들은 걸어다니는 은행 계좌나 다름없었죠. 그는 이들이 병원비를 내준 의문의 후원자임에 틀림없다고 갑자기 깨닫습니다. 비록 자신의 유일한 현재 의학적 상태가 만성적 혼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왜 자기 목까지 100년치를 선불했는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지만 말입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모두가 이미 아는 사실, 즉 이들이 바로 그 돈줄이라는 것을 속삭여 확인시켜줍니다. 주인공은 마치 대본을 미리 읽은 사람처럼 건조한 태도로 속보에 감사한 뒤 VIP들에게 돌아서서 무심하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금발 정치인은 환자복을 입은 남자가 이렇게나 당당하다는 것에 내심 충격받습니다. 세계 1위 플레이어라면 좀 더 강렬할 것이라 예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주인공은 이미 머릿속으로 그들의 위키피디아 페이지를 다운로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금발 남자가 국내 대기업의 상속자이자 떠오르는 정치 신예임을 알아봅니다. 검은 머리 남자는 사실상 인터넷을 소유하고 군과 연계된 기술계의 거물이며 녹색 머리 여자는 작은 대륙을 살 수 있을 만큼의 에너지와 광물을 통제하는 상속녀였죠. 그들이 정중하게 소개를 시도하지만 주인공은 나쁜 인터넷 연결보다 더 빠르게 그들의 말을 끊습니다. 그는 그들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으며 의례적인 인사는 건너뛰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을 선호한다고 말합니다. 세 사람은 이 아이가 단순한 게이머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주도권을 내주지 않는 상호였죠. 상속녀는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흥미롭다고 판단하고 화려한 사적인 장소로 이동할 것을 제안하지만 주인공은 즉시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근처 의사 사무실이면 충분하다고 결정하죠. 그는 허락을 기다리지 않고 돌아서서 걸어가고 억만장자들은 길 잃은 아기 오리처럼 그를 따라갈 수밖에 그의 친구는 없습니다. 이 권력 구도의 변화를 지켜보며 주인공이 10분 만에 빈털터리 환자에서 마피아 보스로 공식 승격했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주인공이 친구를 가리키며 아까 건네준 공략집을 요구합니다. 친구는 깨진 꽃병 옆에 앉은 개처럼 죄지은 표정으로 얼어붙어서는 자기가 회의에 참석할 자격이 있는지 묻습니다. 주인공은 이 바보가 생존 가이드를 한 글자도 읽지 않았다는 것을 즉시 깨닫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와 엄마가 초보자 스테이지에서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한 이유였죠. 주인공은 나중에 절친을 아주 고통스럽게 두들겨 팰 정신적 계획을 세울 만큼 좌절했지만 VIP들에게는 책이 도착하면 자신의 정보의 가치를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불쌍한 의사가 보디가드들의 벽에 의해 자신의 사무실에서 강제로 쫓겨나는 동안 VIP들은 회수한 공책을 넘겨봅니다. 그들의 회의감은 뜨거운 보도블록 위의 물보다 더 빨리 증발합니다. 금발 정치인은 모든 몬스터, 약점, 숨겨진 규칙이 자신의 경험과 완벽하게 일치한다고 확인합니다. 기술계 거물과 상속녀도 똑같이 경악하고 감명받습니다. 이 공책에 있는 모든 것이 절대적인 진실임을 깨달았죠. 친구가 진짜냐고 속삭여 묻자 주인공은 자기 말을 들었다면 세계 랭킹 한 자리를 보장받았을 것이라고 확인해줍니다. 그 불쌍한 친구는 일생일대의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해 태양 속으로 몸을 던지고 싶어하는 표정입니다. 억만장자들은 이전의 무례함에 대해 사과하고 상속녀는 그를 미래를 아는 예언자라고 부릅니다. 주인공은 신비롭게 미소 짓지만 내심 그의 예언이 전생에 땀 흘려가며 외운 공략글들의 결과물일 뿐이며 그 필사적인 노력이 이제 그의 궁극적인 비장의 카드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침내 3명의 권력자들은 자존심을 버리고 고개를 숙입니다. 그들은 목숨이 경각에 달렸던 것이 끔찍했고 다음 라운드에서 살아남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인정합니다. 그들은 그가 제시하는 어떤 조건이든 받아들이겠다고 약속하며 그의 조언자가 되어달라고 간청합니다. 주인공은 그들을 바라보고 극적인 효과를 위해 잠시 멈춘 뒤 그들의 조언자가 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친구들은 작은 도시 하나를 밝힐 만큼의 감탄 어린 시선으로 그를 쳐다보죠.
주인공의 절친은 현재 로희가 곧 큰돈을 벌 것이라고 확신하며 엄청난 수입에 대한 기대로 몸을 떨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 우선순위는 당연히 돈입니다. 그래야 로희의 엄마가 다시는 일하지 않아도 되고, 더 중요하게는 자신도 다시는 9시 출근 후 퇴근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죠. 그가 이미 둘이 함께 흥청망청 돈 쓸 계획을 세우고 있을 때 주인공이 손가락 3개를 들고 VIP들에게 자신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3가지 조건에 동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친구는 자기 친구가 즉시 가격을 3배로 올리는 협상의 대가라고 생각하며 현명하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생각이 이런 판돈 큰 게임에는 너무 얕았다고 한탄하죠. 다음 게임에서 죽지 않으려고 필사적인 새 억만장자는 조건이 3개든 300개든 무엇이든 동의하겠다고 즉시 약속합니다. 하지만 주인공이 첫 번째 조건을 내놓자 방 안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는 그들이 초보자 공략집을 인쇄, 온라인, 방송 등 모든 가능한 미디어 플랫폼에 공개하고 무료로 배포하기를 원합니다. 금발 정치인은 마치 누군가 돈다발을 태우는 것을 본 듯한 표정으로 정말로 목숨을 구하는 보물을 아무 이익 없이 나눠주려는 것인지 묻습니다. 기술계 거물은 그 책자의 상업적 가치가 일부 국가의 GDP보다 높다고 지적하고 상속료도 그냥 나눠주기에는 너무 위험하다고 동의합니다. 주인공은 그들이 논쟁하고 있는 귀중한 아이템이 이미 자신이 공짜로 준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자본주의적 공황 상태를 잠재웁니다. 그는 자신의 목표가 부자 3명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많은 인간을 구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는 그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이것에 동의할 수 없다면 거래는 없던 일이라고 말합니다. 억만장자들은 그가 연기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기술계 거물은 이익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에 감탄하고 상속녀는 잘생긴 남자가 착한 마음까지 가졌다는 것은 희귀한 수집품이라며 살짝 황홀해합니다. 그들은 재빨리 고개를 숙이고 가능한 한 빨리 전 세계에 공략집을 퍼뜨리기로 동의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그들이 주도하여 초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규제하는 플레이어 관리국을 만들어 그들이 일반 시민을 위협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VIP들은 어차피 인구 통제는 그들의 할 일 목록에 있었기 때문에 즉시 동의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이자 마지막 조건이 나옵니다. 친구는 주인공에게 수십억을 요구하라고 마음속으로 소리치고 있으며 금발 정치인조차 로이 씨가 작은 나라나 핵무기를 요구하려는 건 아닌지 궁금해하며 땀을 흘립니다. 주인공은 숨을 고르고 살 곳을 요구합니다. 그는 클 필요는 없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는 그저 정신병원을 떠나 어머니와 함께 평범한 삶을 살고 싶을 뿐입니다. 집을 구하는 게 너무 어렵다면 그냥 병원에 영원히 머물겠다고 제안하죠. 방 안은 조용해집니다. 친구는 이 소박한 실수에 경악하지만 억만장자들은 황홀해합니다. 그들은 서로 소리치기 시작하며 1000% 동의하고 그에게 집을 사주는 영광을 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신급 플레이어의 호의를 얻는 가장 쉽고 저렴한 방법이었죠. 상속녀는 심지어 다른 이들에게 저리 비켜라고 말하는 듯한 눈빛을 보냅니다. 그는 내가 챙겨줄 거야. 거래가 성사되자 주인공은 지켜야 할 일정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무심하게 감옥의 날 다음 개방까지의 카운트다운이 곧 시작될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VIP들은 충격받은 표정을 짓고 때마침 모든 생존자에게 시스템 알림이 뜹니다. 그것은 그들을 축하하며 악몽이 다시 시작될 때까지 72시간의 카운트다운을 알립니다. 억만장자들은 우선권이란 것이 기본적으로 자신들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적은지 정확히 보게 해주는 것일 뿐임을 깨닫습니다. 주인공은 그들이 자신의 요청을 이행하면 2라운드 공략집을 써주겠다고 약속하며 3일을 잘 활용하라고 말합니다. VIP들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는 바로 그때 한 보디가드가 회의를 중단시키며 누군가 로이 씨를 꼭 만나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말합니다. 기술 거물이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려 경비에게 정부 관료라도 밖에서 기다리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경비는 난처해하며 방문객이 로희님의 여자친구라고 주장한다고 설명합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습니다. 친구는 즉시 배신감을 느끼고 주인공을 붙잡아 자기 몰래 연애하냐고 따집니다. 주인공은 그를 조용히 시키고 공식적으로 자신은 솔로이며 누구와도 사귀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부인에도 불구하고 꽃을 든 여자가 로맨틱 코미디 주인공처럼 미소 지으며 들어와 오랜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를 분명히 알아봤고 감히 나타났다는 사실에 짜증이 납니다. 금발 정치인은 이 여자가 소문 속의 여자친구인지 궁금해하고 상속녀조차 겉보기에는 둘이 잘 어울린다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그녀를 즉시 알아봅니다. 코알이었습니다. 그는 과거 그녀가 다른 남자에게 가버렸던 것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정신병자는 자기를 좋아할 자격이 없다며 비웃고 꺼지라고 말했었죠. 학창시절 그는 그녀를 그저 친구로만 봤지만 모두가 그가 그녀를 짝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가 세계 1위 플레이어가 되자 그녀는 그의 정신병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모양입니다. 현재로 돌아와 전 여자친구 카자리 막장 드라마에서 갱생하는 역할을 오디션 보는 사람처럼
꽃다발을 주인공에게 건네려 합니다. 그녀는 꽃이 그를 위한 것이라며 과거의 모든 일이 전적으로 자기 잘못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금발 정치인은 이 연기를 지켜보며 주인공이 세무감사만큼이나 그녀에게 관심이 없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기술 거물은 이미 마음속으로 경비에게 이 골칫거리를 막으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주인공의 친구가 한 발 앞섭니다. 그는 인간 방패처럼 둘 사이에 끼어들어 예전의 주인공을 공개적으로 망신 준 주제에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하냐고 묻습니다. 여자는 충격받은 척하며 어리고 철없었다는 카드를 꺼내지만 주인공은 그 연극을 끊고 명백한 사실을 지적합니다. 그녀는 세계 랭킹을 받기 때문에 여기 온 것뿐입니다. 거래 관계에 대해 좀 아는 상속녀는 이 광경을 보고 그녀가 참 현실적인 여자라고 중얼거립니다. 코알은 뻔뻔하게도 그가 맞다고 인정하지만 이내 감정적인 협박으로 태세를 전환하며 자기를 거절하고 그냥 죽게 내버려 둘 거냐고 묻습니다. 친구는 좌절하며 그녀의 단어 선택을 지적하고 그녀가 단지 그를 거절한 게 아니라고 상기시킵니다. 그녀는 그를 모욕하고 비방했습니다. 주인공은 이 병원 복도 드라마에 질렸다고 판단합니다. 그는 모두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고 코알에게 공식적으로 말하는데 자기는 그녀를 친구로만 봤을 뿐 단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 없다고 무뚝뚝하게 알립니다. 코알은 완전한 망상에 빠져 그가 고집을 부린다며 다시는 외롭지 않도록 자신이 여자친구가 되어주겠다고 제안합니다. 그녀가 거래를 성사시키려는 순간 경호원들이 근육의 벽처럼 막아섭니다. 그녀는 내가 여자친구다 카드를 꺼내려 하지만 상속녀가 로이님은 당신을 인정한 적 없으니 착각하지 말라며 말로 코시킵니다. 경호원들이 나는 로이의 여자야 라고 소리치는 그녀의 팔을 잡고 끌어내는 동안 친구는 한숨을 쉬며 그녀가 끌려나가는 걸 보는 것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통쾌한 순간이었다고 선언합니다. 쓰레기를 성공적으로 치우고 나자 주인공은 만약 과거의 시간선대로 일이 진행된다면 어떤 사람이 이미 병실에 와 있을 것이라고 깨닫습니다. 그는 방으로 다시 걸어 들어가 회색 머리의 소녀가 어머니 곁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어머니는 이 아가씨가 네가 잠시 나갔다고 해서 같이 있어줬다고 설명합니다. 주인공은 부드러운 눈으로 소녀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오랜만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전생의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회색머리 소녀는 완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보며 자기는 지난주에 막 들렀던 것 같다고 상기시킵니다. 주인공은 시간선의 불일치를 무시합니다. 전생에서 그녀의 마지막 말이 살아남아 달라는 부탁이었던 그녀의 죽음을 기억하느라 바빴기 때문입니다. 이번 생에서는 그는 다시는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내지 않겠다고 맹세하며 그녀를 꽉 껴안습니다. 소녀는 혼란스러워하면서도 얼굴을 새빨갛게 붓기고 어머니는 침대에서 마치 가장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미소 짓습니다. 친구는 머리를 극적이며 서서 그냥 친구 사이에 이렇게 격렬한 포옹이 포함되는지 궁금해하며 뭔가 좀 이상하다고 느낍니다. 저녁이 되자 병원은 주인공과 그의 어머니를 VIP 병동으로 옮겼고 이는 억만장자들이 정말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어머니가 잠들고 카운트다운 시계가 63시간 남았을 때 주인공은 새로운 직업 특전을 시험해보기로 합니다. 그는 자신의 도구 공명 스킬을 활성화하고 병원 침대를 만집니다. 물체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그의 마음속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는 왼쪽 다리에 곧 헐거워질 두 번째 나사까지 전체 구조를 분석하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낍니다. 그는 스킬의 전투 잠재력을 시험할 무기가 병원에 없다는 것을 한탄하지만 그의 내면 독백은 익숙한 목소리에 의해 중단됩니다. 그것은 그가 태어났을 때부터 뇌 속에서 가렵게 하던 바로 그 목소리입니다. 그 목소리는 그가 이제 신의 시련을 받을 자격을 갖추었다고 말합니다. 주인공은 목소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무슨 자격에 대해 말하는지 묻지만 그 존재는 모호하게 대답하며 결국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 존재는 그에게 시련을 겪거나 무시하라는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주인공은 이 존재가 사악한 신들을 물리치는데 도움이 될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지금 하지 않으면 영원히 못할 것이라고 결심합니다. 그는 도전을 받아들이고 그림자 같은 형체는 미소 지으며 시련을 통과하면 이 세계로 돌아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실패하면 그는 영원히 시련의 공간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주인공은 그조차도 본 적 없는 신성하고 신비로운 힘을 발산하는 다른 차원으로 이동됩니다. 공짜로 일하기를 거부하는 실용주의자로서 그의 첫 생각은 우주의 장엄함이 아니라 이 시련을 클리어하면 어떤 전리품 목록이 나올지에 대한 것입니다. 시스템은 실현 경기장 건설이 완료되었다고 알리고 그는 궁전처럼 보이는 거대한 구조물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지만 그것이 신성한 전력 공급원처럼 기능할 것이라고 의심합니다. 그림자 형체가 나타나 규칙을 설명하는데 그 규칙은 기만적으로 단순합니다. 10분 안에 상대를 죽이면 승리합니다. 그 존재는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지혜만이 유일한 승리 방법이라는 알쏭달쏭한 힌트를 남깁니다. 아무래도 천상의 존재들은 직접적인 지시를 내리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모양입니다. 시련은 즉시 시작되고 주인공은 상대가 도착하는 것을 지켜봅니다. 긴 금발 머리를 한 기사인데 등에 말 그대로 해골을 짊어지고 있으며
눈 없는 맹세의 수호자, 결코 상처 입지 않는 최강의 검사라는 쾌활한 칭호를 달고 있습니다. 카운트다운은 9분 59초에서 시작되어 인사치레를 할 시간도 없습니다. 시스템은 주인공에게 싸움을 위한 무기를 부여하고 그는 새로운 도구 공명 스킬을 시험해볼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검과 교감하여 원자 구조를 분석하려 하지만 스킬은 완전히 실패합니다. 시스템은 그 물체가 실제 도구가 아니며 검은 단지 픽셀화된 환상일 뿐이라고 알려줍니다. 주인공은 무기가 가짜라면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는 곧장 밀어붙여 이 전투를 스피드런하기로 결심합니다. 맹세의 수호자는 최강의 검사다운 맹렬함으로 공격하며 거대한 대검을 무시무시한 속도로 휘두릅니다. 주인공은 그 강력한 일격을 막아내며 그 힘에 감탄하지만 기사의 마무리 동작에서 거대한 허점을 발견합니다. 승부는 이미 결정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주인공은 치명적이어야 할 반격을 가합니다. 그는 승리 화면을 기대하며 기사를 베어버리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최강의 검사는 칭호가 암시했듯이 물리적으로 상처를 입을 수 없기 때문에 전혀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주인공은 칼로 이자를 죽이려는 것이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그를 베어버리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죽여야 합니다. 그가 또 다른 공격을 피하는 동안 시계는 4분 21초를 향해 흘러갑니다. 그는 머릿속으로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지혜라는 힌트를 되새깁니다. 그는 기사의 등에 있는 해골을 보고 맹세의 수호자의 존재 자체가 그 사람을 보호하는 것으로 정의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림자는 옆에서 지켜보며 주인공이 죽일 수 없는 수호자를 제압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자격이 없다고 확신합니다. 카운트다운이 2분 19초로 떨어지고 주인공은 마침내 퍼즐을 풀어냅니다. 기사의 심장을 노리는 대신 주인공은 그의 얼굴을 베어 기사의 눈을 가리고 있는 천을 깔끔하게 잘라냅니다. 그림자는 그가 결정타를 날리지 않은 것에 경악합니다. 이제 맹세의 수호자가 볼 수 있게 되자 주인공은 그에게 눈을 뜨고 자신의 상황의 현실을 보라고 명령합니다. 그는 기사에게 그가 보호하기로 맹세한 사람이 오래전에 칼슘 덩어리에 불과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맹세의 수호자는 어깨너머로 해골을 보고 그의 존재 이유는 산산조각이 납니다. 맹세가 사라지자 그는 그저 먼지로 분해됩니다. 주인공은 사라지는 입자들 가운데 서서 해답은 처음부터 이 설정 안에 숨겨져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죽일 수 없는 맹세의 수호자는 자신의 맹세가 이미 실패했다는 것을 보았을 때만 무너질 수 있었고 처음에 주어진 무기는 그를 오도하기 위한 미끼에 불과했습니다. 시계에 51초가 남았을 때 그는 안개 속에 숨어있는 그림자를 부릅니다. 그 형체는 무언가가 명확할수록 꿰뚫어보기 더 어렵다고 인정하지만 주인공이 시험을 통과했음을 확인시켜줍니다. 그는 주인공이 진정한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선언하고 주인공은 자신이 어떤 신급의 힘을 받게 될지 궁금해합니다. 주인공이 레벨을 클리어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는 눈부신 푸른 빛에 휩싸입니다. 아무래도 튜토리얼은 단지 워밍업이었던 모양입니다. 진짜 시련이 이제 시작되며 축복을 원한다면 신의 힘의 원천을 견뎌내야 한다고 알립니다. 이것은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의 집단 의식으로부터 직접적인 정신적 타격을 받는 것을 포함합니다. 모든 기도, 모든 고통의 비명, 모든 기쁨의 폭발, 그리고 수십억 명의 삶에서 나온 모든 악성 인터넷 댓글이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주인공은 즉시 인류의 소음에 휩싸여 결혼식 종소리부터 갓난아기의 울음소리까지 모든 것을 듣게 됩니다. 그는 이 신성한 힘이 믿음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깨닫고 행성 전체에 정신적 무게에 짓눌리는 대신 미치광이처럼 웃기 시작합니다. 이 압도적인 힘을 얻는 스릴은 중독적입니다. 그는 이것이 바로 침략해오는 사악한 신들과 싸우기 위해 필요한 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림자는 그가 접이식 의자처럼 무너질 것이라 예상하며 지켜보지만 주인공은 시익 웃으며 그게 전부냐고 묻습니다. 그 존재는 감명받아 주인공이 진정으로 선택받은 자임을 인정하고 그에게 축복을 내립니다. 그는 주인공이 그 신의 진정한 이름을 기억해내면 궁극의 축복이 강림할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로히는 이름을 물었지만 답을 듣기도 전에 시련의 공간이 사라졌다. 그는 병원 침대에서 깨어났고 모든 것을 명확하게 해주는 시스템 알림을 받았다. 그는 세라프 가브리엘이라는 특별한 축복을 받아 모든 정신계 효과에 영구적인 면역을 얻었다. 그는 평생 자신을 괴롭혔던 정신병, 환청, 해리 증상이 사실은 가브리엘과의 연결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세상을 구할 힘이 바로 자신의 진단명 속에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그가 이 엄청난 사실을 받아들이기도 전에 현실이 닥쳐왔다. 카운트다운 시계는 23시간 49분이 남았다고 표시하고 있었다. 흥분으로 몸을 떨던 그의 절친이 게임 스테이지의 전체 시뮬레이션 영상을 보여주며 화면을 그의 얼굴에 들이밀었다. 친구는 너무 흥분한 나머지 침대 위로 기어오를 기세였고 결국 로히는 그의 머리를 쥐어박으며 여긴 PC방이 아니라 병원이라고 상기시켜야 했다. 친구는 사과했지만 시뮬레이션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지적했다.
엄마는 아들이 우주를 구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모른 채 티격태격하는 둘을 보며 사이가 참 좋다며 로희는 뉴스를 보고 억만장자 3인방이 발빠르게 움직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틀도 채 안 되어 온라인에는 공략집이 넘쳐났고 그들은 이미 공식 플레이어 관리 전담팀까지 설립했다. 그는 자신이 일으킨 이 폭풍이 다음 재앙이 닥치기 전에 인류가 날개를 펼치는데 도움이 될지 궁금해했다. 갑자기 간호사가 뛰어들어와 마중이 왔으니 즉시 밖으로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친구는 창밖을 보고 입이 떡 벌어졌다. 그냥 차 한 대가 아니었다. 작은 나라 하나는 침공할 수 있을 만큼의 경호원을 거느린 리무진 행렬이었다. 상속녀가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내 로희 씨를 새 집으로 모시러 왔다고 전해달라고 했다. 친구는 눈을 반짝이며 로희를 돌아보며 억만장자들이 정말 약속을 지켰다고 확인했다. 로희는 갈 준비를 하며 침대에서 일어났지만 엄마는 회의적이었다. 그녀는 검은 차 행렬을 보며 만약 이게 범죄와 관련된 일이라면 절대 엮여서는 안 된다고 속삭였다. 로희는 불법적인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엄마를 안심시켰다. 그저 세상을 구하는 중일 뿐이라고. 엄마는 아들이 또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 생각하며 혼란스러워했고 로희는 사과를 한 입 베어 물며 언젠가 모두가 진실을 알게 될 것이라 생각했다. 그들은 첫 번째 선택지인 개인 리조트처럼 보이는 거대한 빌라에 도착했다. 금발의 정치인은 이곳이 산과 물로 둘러싸인 사유지이며 유기농 농장까지 갖추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소개했다. 16명의 경호원과 8명의 가사도우미가 24시간 교대로 근무하며 완벽한 편안함을 보장한다고 했다. 친구의 눈은 말 그대로 시세조차 없는 집의 가치를 계산하려 했으며 달러 표시로 변했다. 금발 남자는 로희 씨가 마음에 들어하면 공짜로 그의 것이라고 말했다. 친구는 당장이라도 이사할 준비가 됐지만 로희는 한번 쓱 보더니 무심하게 다른 곳도 보러 가겠다고 말했다. 금발 남자는 로희의 취향을 파악하지 못해 좌절했고 친구는 마치 누군가 당첨된 복권을 불 속에 던지는 것을 본 듯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IT 거물은 남몰래 희열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차례가 왔다고 생각하며 자신이 고른 집을 거절할 혈기 왕성한 남자는 없을 것이라 확신하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그는 아니요라는 말을 들어본 적 없는 남자의 자신감으로 나섰다. 그는 도시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를 선보이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랜드마크의 보석이라고 설명했다. 친구는 주인공이 된 기분을 느끼기에 아주 좋은 도시 전체를 볼 수 있다는 이유로 눈을 반짝이며 창밖을 바라보며 즉시 마음을 빼앗겼다. 하지만 IT 거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는 손뼉을 쳐서 진짜 보너스 기능을 공개했다. 한여라기보다는 방금 런웨이에서 걸어 나온 것 같은 10명의 가사도우미. 그들이 일제히 절하며 로희를 주인님이라고 부르자 친구의 혼은 거의 몸에서 빠져나갈 뻔했다. 그는 맥박이 뛰는 토마토처럼 얼굴이 새빨개져 여신님들이라 중얼거렸고 그동안 하녀들은 로희를 둘러싸고 시중을 들겠다고 제안했다. 정치인과 상속녀는 경악과 질투가 뒤섞인 표정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며 젠장, 왜 우리는 하렘 전략을 생각 못했지? 라고 생각했다. IT 거물은 팬클럽이 내장된 호화 펜트하우스를 거절할 혈기 왕성한 남성은 없을 것이라 확신하며 희죽거렸다. 하지만 로희는 건너뛸 수 없는 컷신에 지루해하는 사람 같은 기운으로 그 장면을 쳐다보며 두 마디를 내뱉었다. 다음. IT 거물은 로희의 호르몬이 지금 휴가 중인지 궁금해하며 충격으로 말을 잃었고 상속녀는 이 남자가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미소 지었다. 상속녀가 나서서 그들을 마천루에서 벗어나 소박한 구시가지로 이끌었다. 그녀는 그의 과거에 대해 조사를 좀 했다고 인정하며 이곳을 알아보겠냐고 물었다. 로희는 깜짝 놀랐다. 익숙하면서도 낯설었다. 친구는 이곳이 로희가 어렸을 때 살다가 병원비를 내기 위해 팔았던 집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두 남자 억만장자는 이 전쟁에서 패배했음을 즉시 깨달았다. 그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향수 폭탄이었다. 그녀는 그 집을 찾아내 다시 사들였고 그의 기억과 완벽하게 일치하도록 구조를 복원했다고 설명했다. 로희는 안으로 걸어 들어가 그녀가 쏟은 진심을 보고 즉시 제안을 수락했다. 상속녀는 마치 복권에 당첨된 것처럼 환하게 웃었고 금발 정치인은 자신이 완전히 분위기 파악을 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한숨을 쉬었다. 주택 문제가 해결되자 로희는 친구에게 돌아서서 그 물건을 달라고 했다. 상속녀가 그것이 무엇인지 묻자 친구는 마치 다 쓴 껌종이처럼 구겨진 종이 한 장을 손목 보호대에서 아무렇지 않게 꺼냈다. 그는 인간의 목숨보다 더 가치 있는 모든 2단계 스테이지의 완전 공략집을 땀샘 바로 옆에 쑤셔 넣었다가 건네주었다. 상속녀는 보관 방식의 부재에 경악했지만 로희는 그녀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 이 공략집은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니다. 그녀는 정말 유망한 플레이어들에게만 배포해야 한다. 그는 프리즌데이는 사람들이 스스로 성장해야 하는 곳이며 모두에게 정답지를 나눠주면 나중에 죽을 약한 플레이어들만 양산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정의 동료가 필요했고 억만장자들은 그의 야망의 규모를 깨달았다.
새로운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게임 시작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화면은 마치 종말이라도 대비한 듯 짐을 싼 친구에게로 전환된다. 그는 냉장고만 한 크기의 배낭에 보급품을 가득 채운 채 로이의 엄마에게 모험을 떠난다고 말하고 있었다. 엄마가 어디 가냐고 묻자 친구는 명랑하게 다른 세계에 놀러 간다고 거짓말하는데 이는 기술적으로는 사실이지만 동시에 끔찍한 말이기도 했다. 시스템 타이머가 0이 되고 순간이동이 시작되었다. 그들이 사라져가면서 로히는 친구에게 이번에는 버스를 태워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스로 스테이지를 클리어해야 한다고. 친구는 겁먹지 않고 자신도 랭킹에 이름을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로히는 D랭크 스테이지, 얼어붙은 아파트에 도착했고 이전 생과 똑같다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다. 시스템은 플레이어들에게 보스를 찾아 5분 안에 처치하기만 하면 스테이지를 클리어할 수 있다고 알린다. 로히는 이것이 멍청이들을 죽이기 위해 고안된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진짜 클리어 조건은 팀원을 믿고 꼭대기층과 맨 아래층에서 보스를 한 마리씩 유인해 중간에서 만나야 하는 것이었다. 문제는 이 방식 때문에 지난 생에서 뒤통수를 맞았기 때문에 그의 불신이 현재 극에 달해 있다는 점이다. 그는 자신이 아는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결정하고 특별 연구 카드인 팀 결성을 활성화했다. 그는 파트너를 소환했고 병원에서 봤던 잿빛 머리의 소녀시 알이 그의 앞에 나타나 혼란스럽게 주위를 둘러보며 대체 이번엔 또 어디로 오게 된 거냐고 물었다. 로히는 혼란스러워하는 소녀를 보며 그녀를 자신의 개인적인 악몽 스테이지로 초대한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는 폭탄 발언을 아무렇지 않게 던졌다. 그는 원래 시간대에서 그녀의 첫 경험이 평생의 심리치료를 받을 만큼 깊은 트라우마를 안겨준 외딴 섬에서의 서바이벌 호러쇼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태국을 배경으로 한 그 고통을 다시 겪게 할 수 없었기에 그 운명에서 그녀를 빼내 대신 얼어붙은 아파트로 데려온 것이다. 어차피 트라우마를 겪을 거라면 친구와 함께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그녀는 섬에 대해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지만 그녀의 질문은 D랭크 스테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시스템 창에 의해 중단되었다. 그녀는 파란 화면을 응시하며 이것이 온라인에서 봤던 그 바이럴 영상 속의 프리즌 데이 게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로이는 그것을 확인시켜주며 약 1분 30초 후에 문이 열리고 정말 끔찍한 것들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믿을 수 있는 팀원이 필요하다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그가 내민 손을 보았고 갑자기 핵심 기억 하나가 떠올랐다. 그녀는 자신이 얻어맞고 있던 고아였을 때 로이가 바로 그 손을 내밀며 같이 놀자고 했던 것을 기억해냈다. 그때 그 손은 그녀의 생명줄이었고 현재에도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그의 손을 잡으며 그와 함께 이 죽음의 게임을 하기로 동의했다. 로이는 등을 돌리며 그녀가 브리핑을 기억하는지 재차 확인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암기했다고 확인했다. 여긴 그냥 아파트가 아니다. 괴물들이 싸구려 영화의 점프스케어처럼 튀어나오는 수직미로다. 클리어하려면 꼭대기층의 보스와 지하의 보스를 유인해 중간에서 만나게 해야 한다. 로이는 우리가 아는 어떤 절친과는 달리 팀원이 지시를 잘 듣는다는 것에 만족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복도로 향하는 문을 열었다. 살을 내는 듯한 냉기가 즉시 그들을 덮쳤고 스테이지 제목의 얼어붙은이라는 부분이 아주 문자 그대로 느껴지게 했다. 로히는 능력치 카드를 몇 개 획득하면 따뜻하게 느껴질 것이라고 약속하며 몬스터 출현 지점으로 앞장섰다. 때마침 칼을 든 남자가 몸을 떨며 끔찍한 하루를 보내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 걸어나왔다. 그는 주인공을 발견하고는 다행이다. 사람이네라는 표정으로 정직하고 믿음직한 척하며 얼굴이 환해집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그가 전생에서 자신을 배신했던 비열한 쓰레기라는 것을 즉시 알아차립니다. 과거에 이 남자는 싸울 땐 숨어 있다가 보스가 쓰러지는 순간 주인공의 뒤통수를 치고 전리품을 훔쳐가는 친한 팀원 역할을 했습니다. 배신자는 이제 그들에게 다가와 서로의 등을 지켜주자며 팀을 맺자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그의 속마음은 이미 주인공의 장비를 노리고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여자는 아주 불미스러운 오락거리로 삼으려고 합니다. 남자는 가짜 미소를 지으며 이따위 역같은 게임에서는 서로 뭉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주인공은 전생에 찔렸던 상처를 기억하며 속으로 동의하고 그 은혜를 일찌감치 갚아주기로 결심합니다. 아무런 경고도 없이 그는 남자의 가슴을 그대로 찔러버립니다. 배신자는 충격에 빠져 믿을 수 없다는 듯 칼을 쳐다보고 주인공은 이전 시간대에서 그가 그랬던 것처럼 피를 흘리는 그를 바닥에 내버려둔 채 떠납니다. 그는 시알에게 돌아서서 혹시 질문이 있냐고 묻습니다. 죽고 못 사는 동료답게 그녀는 그가 무슨 일을 하든 다 이유가 있을 거라고 믿으며 그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죽어가는 남자에게서 멀어질 때 숨어있던 관찰자가 그림자 속에서 지켜봅니다. 이 사람은 세계 랭킹 33위 플레이어로 공략집을 읽고 로이가 1위 플레이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무료 공략집을 공유하는 영웅이 왜 아무 이유 없이 모르는 사람을 찌르는지 혼란스러워하며 주인공의 방식은 예측할 수 없지만 지켜볼 가치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주인공은 시야를 한 방으로 이끌며 여기에는 분명히 몬스터가 있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거의 즉시
매달린 개똥집박 위 아내라는 생명체가 악몽으로 만들어진 거미처럼 천장에서 떨어집니다. 꽤 괜찮은 능력치를 가진 5레벨 몬스터였고 시알은 겁에 질려 본능적으로 주인공의 뒤에 숨습니다. 몬스터는 공격할 준비가 된 듯 씩씩거렸지만 주인공은 그저 짜증난다는 표정입니다. 그는 너무 시끄럽다며 닥치라고 말하고 무례하게 뺨을 한 대 때려 즉사시킵니다. 그들이 시체에서 스탬프와 카드를 수집하는 동안 시알은 충격에 빠져 그를 쳐다보며 몬스터와 싸울 때 항상 이렇게 잔인했냐고 묻습니다. 우리의 여주인공은 현재 뇌를 재부팅하고 있는데 그녀의 우선순위가 아주 흥미롭게 뒤틀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5분 전에 주인공이 인간 배신자를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양꼬치로 만드는 것을 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몬스터의 뺨을 때리는 것은 그녀가 용납할 수 없는 선이었나 봅니다. 배신자, 인간을 죽이는 건 그냥 흔한 일이지. 천장 거미를 무시하는 건 그야말로 만행이지. 주인공은 한숨을 쉬며 모든 적이 이렇게 물렁하지는 않다고 설명하며 그녀를 바로잡아줍니다. 어떤 녀석들은 실제로 위험한데 기본적으로 1레벨 피냐타인 매달린 개똥집박위 아내와는 다르다고 말입니다. 그는 스태미나 카드를 건네며 마음으로 사용하라고 말하는데 이건 수상한 요가 강사의 조언처럼 들리지만 효과가 있습니다. 황금빛 오라가 타오릅니다. 그녀의 레벨이 1로 오르자 갑자기 얼어붙을 듯한 복도가 훨씬 더 상온처럼 느껴집니다. 그의 지식에 감명받은 그녀는 그가 게임을 정말 좋아해서 이렇게 잘하는 거냐고 묻습니다. 주인공은 그 자리에서 우뚝 멈춰서고 분위기는 온도계보다 더 빠르게 떨어집니다. 그는 전혀 웃음기 없이 이 게임에는 재미있는 것이 하나도 없으며 자신의 유일한 목표는 이 게임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의 눈빛 뒤에 숨겨진 트라우마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골든 리트리버 같은 맹목적인 충성심으로 그를 지지하기로 결심합니다. 바로 그때 몬스터 한 마리가 벽을 뚫고 나와 방심한 그녀를 덮치려 합니다. 하지만 주인공이 공중에서 가로채 목을 잡고는 빈 소다캔처럼 으스러뜨립니다. 그는 손을 확인하고는 짜증스럽게 혀를 찹니다. 전리품 없음. 그는 카드 드롭은 랜덤 운빨 쓰레기지만 층보스는 좋은 것을 무조건 드롭하니 계속 움직여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들이 걸어가는 동안 복도가 계단 없는 미로라서 냉동고에 갇힌 쥐처럼 패닉에 빠진 다른 플레이어들을 지나칩니다. 주인공이 설정을 풀어놓습니다. 얼어붙은 아파트의 온도는 5분마다 1도씩 떨어집니다. 6도에서 시작하지만 30분만 지나면 영하로 떨어질 겁니다. 결국 좋은 능력치를 가진 플레이어라도 보스를 찾아 문을 열지 못하면 아이스크림이 되어버릴 겁니다. 그는 자신감 있게 미로를 헤쳐나가지만 누군가에게 감시당하고 있습니다. 세계 랭킹 33위인 포니테일에 안경을 쓴 남자가 그들을 미행하며 주인공의 모든 움직임을 분석하고 도대체 어떻게 정확히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아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렇게 많은 공략집을 쓸 수 있는 사람이라면 특별한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깨닫고 1위 플레이어를 개인 GPS로 삼기로 결정합니다. 주인공은 보스가 숨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소란을 피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운 좋게도 가장 시끄러운 멍청이 지원자가 즉시 나타납니다. 헝클어진 붉은 머리에 피어싱을 한 불량배가 길을 막으며 이 사람이 그 유명한 로히냐고 묻습니다. 여주인공이 주인공에게 아는 사람이냐고 묻자 주인공은 전에 본 적 없다는 최고의 무시로 응수합니다. 불량배는 폭발하며 자신도 세계 랭킹에 이름이 있다고 소리칩니다. 그는 자랑스럽게 자신이 랭킹 783위 정키라고 밝히지만 영마스터 키라고 불러달라고 고집합니다. 주인공은 마치 머리가 하나 더 도단한 사람을 보듯 그를 쳐다보며 랭킹이 몇 위냐고 다시 묻고 뒤에 있던 스토커는 너무 오그라들어 근육에 쥐가 날 뻔합니다. 불량배는 자신의 세 자릿수 랭킹이 존중받지 못하자 좌절하며 주인공을 꺾고 1위를 빼앗으러 왔다고 선언합니다. 그는 주인공의 랭킹은 그저 운일 뿐이라고 소리치며 기습적으로 주먹을 날리지만 주인공은 모기처럼 가볍게 그를 쳐냅니다. 그는 785위에게 바쁘니 구석에 가서 숨어 있으라고 말하며 일부러 숫자를 틀리게 말해 상처에 소금을 뿌립니다. 불량배는 이성을 잃고 단검을 꺼내들며 1위 플레이어를 덮쳐 전리품을 뺏고 100배로 갚아주라고 부하들에게 명령합니다. 주인공은 이들이 본질적으로 악한 게 아니라 그냥 구제불능의 멍청이라는 것을 깨닫고 죽이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대신 그는 벽에서 쇠 파이프를 뜯어내고 그들의 부모가 분명히 소홀히 했던 종류의 교육을 시켜줄 준비를 합니다. 주인공은 현재층 보스를 유인할 만큼 충분한 소음을 낼 방법을 찾고 있었고 작은 쇠 파이프가 그 일의 완벽한 소리굽쇠라고 판단합니다. 그는 도구의 공명 스킬을 활성화하자 시스템은 즉시 그 무기를 2랭크 쓸모없는 쓰레기로 평가하며 그를 까댑니다.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는데 이 스킬이 나중에 발견할 이상한 잡동사니에 대한 내장 감정사 역할을 하고 반복 사용하면 어차피 힘을 키워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피어싱을 한 빨간 머리 양아치는 현재 주인공이 검을 뽑지 않는 것을 보고 그냥 자만심에 가득 찼다고 확신하며 부하들을 모아 돌격하려고 합니다. 그의 부하들은 방사능 거미를 맨 처음 만지는 것을 피하려는 듯
서로를 앞으로 떠밀며 집단적인 겁쟁이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양아치는 쓸모없는 팀에 질려서 세계 1위는 그저 자신이 곧 빼앗을 공허한 칭호일 뿐이라고 결심합니다. 주인공은 이 발광을 지켜보며 시끄러운 소동을 원한다면 가장 자존심이 센 놈을 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선택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양아치의 머리를 제대로 후려쳤고 양아치는 무릎을 꿇고 떨며 비명을 질렀는데 그 비명이 너무 만족스러워서 주인공은 그의 보컬 실력을 칭찬하기까지 합니다. 때 맞춰 층 보스가 파티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배고픈 비단뱀처럼 빨간 머리 시끄러운 놈을 감쌉니다. 부하들이 다른 누군가가 영웅이 되어주길 외치며 바쁜 동안 우리의 여주인공은 완전히 혼란스러워하며 지켜봅니다. 주인공은 이 무성한 잡초가 앞으로 나아갈 열쇠라고 설명하며 가까이 있되 갑자기 뛰지는 말라고 그녀에게 말합니다. 그가 싸움에 집중하는 동안 우리의 여주인공은 현재 머릿속에서 개인적인 영화적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슈퍼히어로 영화의 광팬으로서 그녀는 자신의 스펙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기본적으로 세상을 스타일리시하게 구할 힘을 가진 일인 어벤져스 부대가 되는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포니테일의 전략가는 주인공의 효율성에 완전히 매료됩니다. 그는 구독료를 프리미엄으로 내야 하더라도 이 팀에 들어갈 방법을 찾는 것이 자신의 새로운 본업이라고 결심합니다. 한편 부하들은 여전히 아주 안전한 거리에서 보스를 위협하려 하지만 8레벨 식인꽃은 그들의 연설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아기로 가득 찬 얼굴을 한 식물 기반의 추함이 산처럼 쌓인 모습이었고 힘들이지 않고 방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빨간 머리 양아치는 기적을 구걸하게 되고 주인공이 그 기적을 선사하며 공중으로 뛰어올라 매우 지저분한 식물의 아가리에서 그 시끄러운 놈을 낚아챕니다. 양아치는 현재 정체성 위기를 겪고 있으며 그냥 유기농 비료가 되는 것보다 구해지는 것에 더 큰 굴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그에게 피해자 코스프레는 그만하고 계속 노가다 하라고 말하며 만약 톱10에 들게 되면 그때 제대로 싸워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보스가 전리품으로 분해되자 양아치는 갑자기 완전한 신봉자가 되어 꼭 정상에 오르겠다고 맹세합니다. 길이 열리자 시스템은 당신의 선택 스타일의 출구를 제공합니다. 위층으로 가면 돌연변이 생명체, 아래층으로 가면 무시무시한 죽음의 존재들과의 여주인공은 현재 표정 관리에 애를 먹고 있는데 그녀는 몬스터와 유령이 최고의 오락거리라고 생각하는 숨겨진 호러 마니아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완전한 사이코처럼 보이지 않으려고 흥분을 감추려 하지만 속으로는 두 층을 한 번에 다 가보고 싶어 합니다. 그들이 선택을 고민하고 있을 때 안경과 포니테일을 한 남자가 마침내 그림자 속에서 숨어있기를 멈춥니다. 그는 자신을 레오라고 소개하며 세계 랭킹 34위임을 밝히고 팀에 합류시켜 주기만 한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유용한 팀원이 되겠다고 약속합니다. 주인공은 포니테일 전략가 룰을 보며 마치 군중 속에서 진짜 출구를 아는 단 한 사람을 발견한 것처럼 미소 짓습니다. 룬은 현재 세계 랭킹 34위인데 이는 현재 게임으로 고통받는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고려하면 엄청난 자랑거리입니다. 빨간 머리 양아치는 당연히 감흥이 없으며 여전히 자신의 700몇 위 랭킹은 톱10으로 가는 길에 있는 일시적인 좌절일 뿐이라고 확신합니다. 사실 주인공은 꽤 오래전부터 룰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루가 전생에 자신을 죽음의 문턱에서 구해준 전설적인 구원자임을 알아봅니다. 과거의 룬은 바로 이 스테이지에서 길을 이끌었고 비록 원래 시간대에서는 결국 죽었지만 주인공은 자신이 진 빚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루가 무슨 문제라도 있냐고 묻자 양아치는 1위 플레이어가 어중간한 34위와 팀을 맺고 싶어 할 리 없다고 확신하며 비웃습니다. 주인공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즉시 차단하며 루에게 당신이야말로 팀에 필요한 실력자라고 말합니다. 루는 존경의 표시로 능력치 카드를 몇 장 건네려 하지만 주인공은 거절합니다. 그는 현재 은혜 갚기 박사 학위 과정에 있으며 옛 은인에게 도움을 주는 특권에 대해 대가를 청구할 생각이 없습니다. 대신 루는 그 카드를 여주인공에게 건네고 그녀는 눈을 반짝이며 그것을 받으며 이미 마음속으로 미래의 슈퍼히어로 망토를 쇼핑하고 있습니다. 루는 공짜 전리품을 거절하는 리더는 성인이거나 무섭도록 유능한 자 둘 중 하나인데 그는 둘 다라고 생각했다. 붉은 머리가 한 번 더 찔러보려 하지만 주인공이 꺼져라는 말과 함께 살기 어린 눈빛을 보내자 그의 자신감은 완전히 박살나버렸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루가 스테이지에 대한 정보를 물었다. 걸어다니는 생존 위키백과인 주인공이 구조를 설명했다. 7층짜리 수직 미로였다. 그의 계획은 전술적 게으름의 걸작이었다. 곧장 지하로 가서 최종 보스의 어그로를 끈 다음 꼭대기층까지 끌고 올라가 두 최종 보스가 서로 싸우게 만들고 플레이어들은 불꽃놀이나 구경하자는 것이었다. 루는 그 전략에 경악했다. 팀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종 보스를 개인 심부름꾼처럼 부릴 수 있는 건 압도적인 힘을 가진 괴물뿐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주인공의 원래 계획이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이 모든 힘든 일을 혼자 하려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가 그녀의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인정하자 그녀는 마치 목숨을 건 로맨스의 여주인공이 된 듯한 기분을 느꼈다. 하지만 낭만적인 분위기는
납덩이처럼 빠르게 떨어지는 기온 때문에 금세 망가졌다. 그들은 이미 문자 그대로 냉동고가 된 2층에 도착하여 보스인 하운드 킹 에리스를 발견했다. 레벨 10의 야수로 그 스탯은 평범한 인간을 간식거리로 보이게 할 정도였다. 주인공은 검을 뽑고 팀원들에게 뒤로 물러나 스스로를 보호하라고 말하며 자기가 메인 이벤트를 처리하겠다고 했다. 주인공이 거대한 늑대와 격돌하는 동안 한 무리의 서리 망종들이 나머지 일행을 노렸다. 룬은 자신이 팔계장의 9대 계승자임을 밝히는데 이는 그가 몹들을 마치 돈이라도 빌려준 것처럼 후려치는 이유를 설명해 주었다. 그는 그녀를 위해 빛나는 갑옷을 입은 기사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그녀가 직접 전투에 뛰어들어 몬스터들을 삭제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새로운 스탯 상승에 한껏 취해 있었고 소형지게차만 한 힘이 있으면 몬스터와 싸우는 게 훨씬 쉽다는 것을 깨달았다. 룬은 랭킹 1위의 플러스 1조차도 자연재해 급이라는 것을 깨닫고 공식적으로 감탄했다. 주인공은 현재 목숨을 건 리듬 게임이라도 하는 듯 층 보스 주위를 춤추듯 움직이며 모든 거대한 돌진을 피하면서 야수의 허점이 연말 세일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옆에서 일격을 가했지만 책사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룬은 계산을 해보고 주인공에게 이 보스를 양탄자로 만들 기회가 약 50번이나 있었음에도 그가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급소를 피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입김이 얼음 조각으로 변할 만큼 기온이 빠르게 떨어지자 책사는 주인공이 정말 미친 게 아닌가 의심했다. 이 싸움을 빨리 끝내지 않으면 모두 인간 고드름이 될 판이었기 때문이다. 사실 주인공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는 지하보스를 평범하게 죽이면 그 생물이 광폭화할 것을 알고 있었다. 보상도 형편없을 것이고 좋은 건 놓치게 될 것이다. 그의 실제 목표는 몬스터를 끝장내지 않고 체력을 정확히 1%까지 깎아야만 발생하는 히든 스토리 이벤트를 발동시키는 것이었다. 갑자기 하운드 킹 에리스는 술래잡기를 그만두기로 결심하고 필살기를 준비하며 방 안의 모든 것을 삭제할 듯한 강력한 바람 폭풍을 일으킬 힘을 모았다. 책사는 주인공이 다른 우편번호로 날아가 버리기 전에 엄폐물을 찾으라고 소리치며 당황했지만 주인공은 그저 자신들과 그녀를 보호하는데 집중하라고 말했다. 룬은 속으로 비명을 질렀다. 저 공격을 정면으로 받는 것은 인생 구독을 해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이미 새로운 주군에게 충성을 맹세했으니 그 과정을 믿기로 결심했다. 그는 그녀를 붙잡고 안전한 구석으로 후퇴하며 그들을 영원한 휴가로 보내버릴 뻔한 돌풍을 간신히 피했다. 공기가 맑아지자 그녀는 그 상황이 얼마나 아슬아슬했는지 깨닫고 주인공이 조각조각 났을까봐 두려워하며 거의 심장마비를 일으킬 뻔했다. 그녀는 다시 전투 속으로 뛰어들려 했지만 책사가 그녀를 뒤로 당기며 주인공이 가만히 있으면서 그를 믿으라고 특별히 명령했음을 상기시켰다. 과연 누가 저런 수준의 혼돈 속에서 혼자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의아해했지만 바람이 잦아들자마자 주인공의 목소리가 마치 우편물을 확인하고 온 사람처럼 태연하게 숨어있던 곳에서 나오라고 울려 퍼졌다. 그들이 방으로 돌아오자 무시무시한 보스가 겨우 1%의 체력만 남긴 채 바닥에 납작하게 엎드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현재 절대 쇠약이라는 상태 이상에 걸려 왕이라기보다는 아주 피곤한 양탄자처럼 보였다.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 광경을 바라보았고 주인공이 꼭 영화 속 슈퍼히어로 같다고 주장했다. 책사는 몬스터 관리학 박사 학위라도 있는 게 분명한 남자의 안전을 걱정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완전한 아마추어가 된 기분에 휩싸였다. 주인공은 보스의 손에서 검을 뽑고 야수에게 히든 퀘스트를 발동시킬 시간이라고 말했다. 그가 그 생물을 원래 주인에게 데려가 주겠다고 제안하자 늑대는 실제로 동의하는 듯 보였다. 에리스가 파티에 합류하고 싶다는 시스템 창이 뜨자 주인공은 배고픈 사람이 피자를 주문하는 것보다 더 빨리 수락 버튼을 눌렀다. 이로써 공식적으로 히든 퀘스트가 시작되었고 팀 전체에 특별한 버프와 함께 모든 최종 보상이 무려 50%나 증가했다. 아직 레벨 15 미만인 주인공의 힘과 체력을 올려주는 속성 카드를 포함한 전리품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는 또한 5세제곱미터의 아이템을 보관할 수 있는 D급 보관 반지를 획득했는데 이는 모든 것을 손으로 들고 다니는데 지친 사람에게는 꿈이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었다. 새로운 스탯 카드를 사용하자 주인공의 힘과 체력은 더욱 높아져 그는 더욱더 걸어다니는 치트키가 되었다. 그가 새로운 파티원을 확인하기 위해 돌아섰을 때 거대하고 무시무시했던 늑대가 작고 푹신한 강아지로 줄어든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그 귀여움에 즉시 이성을 잃고 이 작은 털뭉치가 방금 자신들을 먹으려던 그 몬스터가 맞는지 의아해했다. 주인공은 원래의 무서운 형태로 되돌려주겠다고 제안하며 그녀를 놀렸고 그녀는 즉시 소름이 돋았다. 그는 웃어넘기며 이 사랑스러운 상태가 사실 그 생물의 진짜 모습이고 게임 제작자들이 귀여운 것들을 악몽의 재료로 바꾸는데 도사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녀는 주인공이 왜 이 게임을 파괴하는데 그토록 혈안이 되어 있는지 이해하기 시작하며 그 배후에 있는 사람들이 매우 어두운 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바로 그때 문이 열리고 거대한 야옹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책사는 길고양이를 찾았다고 생각했지만 그녀의 품에 안긴 작은 강아지는 목숨이라도 건 듯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주인공은 그게 절대 고양이가 아니라 9층 보스라고 정정하며 새로운 강아지를 옛 친구에게 소개해줄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일행은 얼어붙은 아파트 지하 2층으로 내려갔는데 그곳의 기온은 나쁜 습관보다 더 빠르게 떨어지고 있었다. 현재 기온은 영하이며 매분 2도씩 떨어지고 있었는데 이는 서두르지 않으면 영구적인 얼음 조각이 될 것이라는 우주의 경고나 다름없었다. 그들은 아주 길고 추운 하루를 보낸 것처럼 보이는 레벨 9 언데드 몬스터 무리에게 즉시 환영받았다. 그녀는 주변이 붐비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주인공은 최종 보스에 가까워질수록 몬스터들이 더 자주 나타나고 훨씬 더 성가셔진다고 확인해 주었다. 이 스테이지는 공식적으로 초보자 레벨을 스파에서의 주말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몬스터들이 돌격할 준비를 하자 룬은 자신이 빛날 시간이라고 결심했다. 책사는 가문의 비기가 자신에게 엄청난 스탯 상승을 준다는 것을 막 발견한 사람의 자신감을 갖고 앞으로 나섰다. 그는 주인공이 보스를 위해 힘을 아껴야 하며 자빌은 자신이 처리하겠다고 주장했다. 주인공은 레벨 8의 민첩성으로 움직이는 책사를 보며 재능은 따를 만한 좋은 리더가 있을 때 정말 더 빨리 성장한다고 생각했다. 룬은 두 사람에게 자기 바로 뒤에 있으라고 말하며 믿음직한 보호자의 모습을 보였지만 그녀는 이미 그의 갑작스러운 성장에 감명받았다. 하지만 책사는 너무 안일해진 나머지 두 마리의 몬스터가 한 쌍의 나쁜 결정처럼 그에게 몰래 다가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는 거의 심장마비를 일으킬 뻔했지만 주인공은 침착하게 루에게 고개를 숙이라고만 말했다. 책사는 주군의 목소리를 믿고 고개를 숙였고 때마침 주인공이 단 한 번의 무자비한 칼질로 두 몬스터를 존재에서 삭제해버렸다. 루는 그 자네를 멍하니 쳐다보며 자신이 아무리 레벨업을 해도 주인공은 여전히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의 전투력이 공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수준이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며 경외감에 젖어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마침내 층보스에게 도달했고 그것은 본질적으로 거대한 털뭉치이자 살인병기인 사슴고양이 왕이었다. 그녀의 첫 반응은 귀엽다고 말하는 것이었고 루는 그녀가 자신과 같은 산만한 포식자를 보고 있는 게 맞는지 의아해했다. 주인공은 이 고양이가 자신의 속도를 버퍼링 걸린 영상처럼 보이게 만들 만큼 충분한 민첩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정정당당하게 싸우는 것을 그만두기로 결심했다. 그는 손을 뻗어 그녀에게 강아지를 건네달라고 요청하고 한 손에는 작은 털뭉치를 다른 손에는 검을 들었다. 그는 이전 보스를 데려와 옛 친구와 싸우게 하면 고양이 왕의 스탯을 비극으로 만드는 히든룰이 발동된다고 설명했다. 강아지가 포효하자 시스템 창은 고양이 왕의 민첩성과 힘이 현재 그 몸에서 퇴출당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보스가 완전히 약화되자 주인공은 다른 두 사람에게 작은 몹들을 처리하라고 말하며 자신이 선두에 섰다. 그는 전투에 뛰어들어 방해물들을 제거하고 전술 당구공처럼 강아지를 고양이에게 날렸다. 보스의 방어력이 산산조각 나자 주인공은 그것을 베어 체력을 정확히 1%까지 깎았다. 그것을 끝장내는 대신 그는 거대한 고양이에게 파티의 한 자리를 제안하여 아래층에서 주인과 재회할 수 있게 해주었다. 고양이 왕은 강아지 친구를 한번 보고는 팀에 합류하기로 결정했고 이로써 주인공의 파티는 공식적으로 고급 애완동물원이 되었다. 보상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그 중에는 주인공의 힘을 경이로운 레벨 15까지 올려주는 속성 카드도 있었다. 그는 또한 불완전한 강화 핵을 획득했는데 너무 희귀한 아이템이라 드랍된 것에 진심으로 놀랐다. 그는 그것을 사용해 장비의 내구도를 업그레이드하여 자신을 죽이기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두 보스를 영입하자 파티 전체는 과거에 친우라는 강력한 버프를 얻었다. 이는 방어력과 힘을 높여주고 최종 보스의 기억을 일깨울 50%의 확률을 부여했다. 그녀와 루는 마치 대박을 터뜨린 기분이었는데 특히 최종 보상 50% 보너스 덕분이었다. 다음 층으로 가는 문이 열리자 주인공은 마침내 전공법으로 죽일 수 있는 보스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일행은 현재 문자 그대로 얼음 동굴처럼 보이는 곳으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그곳은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영혼이 영원한 휴가를 떠나려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책사가 추위가 정말 고통스럽다고 불평하는 동안 주인공은 자신의 푸른 핏줄검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는 불완전한 강화 핵을 사용할 때가 되었다고 결심했고 무기는 성장형 괴물로 진화했다. 검의 파쇄참은 이제 2단계가 되어 칼날의 마디가 붉게 빛날 때마다 주인공의 힘이 실질적으로 2레벨 상승하게 되었다. 하지만 주인공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레벨 15에 도달하자 그는 검의 특수 특성을 발동시켜 두 번째 고유 기술을 뽑았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그만이 볼 수 있는 보라색과 분홍색 빛의 쇼가 함께하는 목숨을 건 뽑기였다. 그는 질풍이라는 B+ 등급 스킬을 뽑는 데 성공했고 이는 그의 민첩성을 무려 5레벨이나 높여주었다. 그는 공식적으로
빠른 수준에서 시야를 흐리게 할 정도로 빨라졌고 매우 직설적이고 치명적인 스피드스터가 되었다. 그들은 마침내 최하층에 도달했고 그곳은 레벨 10과 12의 설이 몬스터들로 들끓었다. 주인공은 자비를 위임하기로 결정하고 책사와 그녀에게 뒤에 남아 몹을 사냥하며 경험치를 쌓으라고 말하며 자신은 보스를 유인하러 갔다. 책사는 주인공이 어차피 메인 이벤트를 혼자 처리할 생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녀는 자신들이 그저 응원단으로 온 것이라고 생각했다. 주인공은 강아지 2마리와 미니보스 수집품을 건네고 자신이 운명을 상대하는 동안 주변을 정리하며 스탯을 올리라고 말한다. 주인공이 그림자 속으로 사라지자마자 분위기는 완전히 바뀐다. 몬스터 한 마리가 시알에게 몰래 다가가려 하지만 그녀는 도움을 청하는 대신 무시무시한 기운을 뿜어내며 괴물의 얼굴 정중앙에 주먹을 날린다. 알고 보니 시알은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한 게 아니었다. 그녀는 10년 넘게 주먹을 단련해왔던 것이다. 그녀는 교관도 땀 흘리게 할 만큼 진지하고 단호한 표정으로 몹들을 찢어발기기 시작한다. 책사는 시알이 주인공이 있을 때만 연약한 아내 역할을 한다는 것을 깨닫고 완전히 경악한다. 하지만 그가 사라지자마자 그녀는 1인 철거반이 된다. 그녀가 갑자기 보스 모드로 전환한 것에 영감을 받은 로우도 진지해지기로 결심하고 둘은 복도를 몬스터 없는 구역으로 만들며 그 과정에서 상당한 레벨업을 한다. 한편 주인공은 지하 최종 보스인 얼어붙은 그림자 처녀 앞에 서 있다. 그녀는 D+급 악몽으로 피에 대한 심각한 갈증을 느끼며 3초마다 얼음 송곳 6개를 난사하는 능력을 가졌다. 주인공은 강아지 2마리를 이용해 그녀의 인간 시절 기억을 자극하려 하지만 시스템은 대실패 알림을 보낸다. 하지만 그는 화조차 내지 않는다. 그는 그녀의 트라우마가 그렇게 쉽게 해결될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다른 사람들이 레벨 노가다를 끝낼 때까지 시간을 벌기만 하면 된다. 새로운 질풍 스킬을 활성화한 그는 질 수 없는 술래잡기 게임을 하듯 그녀의 얼음 송곳을 피하고 있다. 사냥터로 돌아와서 두 사람은 시야에 보이는 모든 몬스터를 성공적으로 쓸어버렸다. 갑자기 거대한 망치가 땅을 내리치는 듯한 소리가 들려오고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진다. 책사는 최고 경계 태세를 갖추지만 시알은 즉시 살기 어린 표정을 풀고 얼굴을 붉히며 주인공의 귀환에 맞춰 예쁘게 보이려고 머리를 매만지기 시작한다. 로우는 팬케이크보다 더 빨리 뒤집히는 그녀의 성격을 속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그때 주인공이 거대한 처녀 보스를 바로 뒤에 달고 시야에 불쑥 나타난다. 시알과 책사는 최종 보스의 크기에 충격받지만 주인공은 잡담할 겨를도 없이 멈추지 않는다. 그는 여기서 싸울 게 아니니 발을 움직이라고 말한다. 이 거대한 아가씨를 맨 꼭대기층까지 카이팅해서 끌고 갈 것이다. 일행은 현재 월급날의 채권자처럼 쫓아오는 지하보스를 피해 꼭대기층으로 전력 질주하고 있다. 책사는 주인공이 쉴 수 있도록 자신이 공격을 몇 대 맞아주겠다며 영웅 행세를 하려 하지만 주인공은 즉시 그 말을 막는다. 얼어붙은 그림자 처녀는 시야가 극도로 좁았다. 그녀는 붉게 빛나는 오라로 주인공에게 고정되어 있으며 그의 피를 취하거나 그가 그녀를 서버에서 삭제하기 전까지는 목표를 바꾸지 않을 것이다. 책사는 15레벨 악몽의 관심의 중심이 되는 것은 오직 주인공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한편 시알은 보스가 무서울 정도로 차분하게 그들의 인생 구독을 끝내겠다고 위협하는 것을 알아차린다. 그들이 달리는 동안 끝나기를 거부하는 윈도우 업데이트처럼 작은 몬스터 무리가 계속해서 나타난다. 하지만 시알과 책사는 공식적으로 정신적 지지 역할을 끝냈다. 그들은 너무나 효율적으로 몹들을 찢어발겨서 주인공이 잠시 그들의 성장에 감탄할 정도였다. 한편 지하에 있는 나머지 플레이어들은 완전한 멘붕 상태에 빠져 있다. 그들은 추위와 고통에 대해 울부짖으며 곧 생길 신선한 시체들처럼 보인다. 그때 랭킹 738위라는 이유로 자신이 미래 랭킹 1위라고 생각하는 빨간 머리 남자가 보인다. 그는 땅이 흔들리기 직전까지 자기 팀에게 사소한 것에 두려워하지 말라며 동기부여, 연설을 하느라 바쁘다. 그의 팀은 지진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주인공이 소리 지르는 거대한 처녀 보스를 바로 그들 쪽으로 카이팅하며 오는 것이다. 빨간 머리 천재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맹세하며 잘난 척하고 위풍당당하게 행동하려 하지만 우리 3인방은 그를 고속도로 위의 과속방지턱처럼 그냥 밟고 지나간다. 주인공은 보스가 자신에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녀에게 보이지 않는다고 무심하게 말한다. 책사는 자신이 위험을 과대평가했다는 것을 깨닫고 빨간 모자는 먼지를 먹으며 최종 보스가 왜 자신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했는지 궁금해한다. 위층으로 가는 계단에 다다르자 시알은 이 보스들에게도 숨겨진 역할이 있는지 묻는다. 주인공은 위층 보스들이 사실은 꼭대기층 보스가 가장 싫어하는 것들이라고 설명한다. 알고 보니 이 스테이지 전체는 배신학 박사 학위라도 있는 개발자가 쓴 가족 비극이었다. 꼭대기층 보스는 아버지이고 맨 아래층 보스는 그의 딸이다. 그 이야기는 완전한 눈물샘 자극제다. 어머니는 돌팔이 의사 때문에 죽었고 역경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자란 딸은 아버지 바로 앞에서
교통사고로 죽었다. 이 게임을 만든 개자식들은 그들의 영혼을 여기에 영원히 가두었고 진정한 클리어를 얻는 유일한 방법은 아버지와 딸이 다시 만나게 하는 것이다. 책사와 CR은 이 레벨을 디자인한 사람이 누구든 완전한 괴물이라는 데 동의한다. 그들은 꼭대기층에 도착하자마자 의료 전문가라기보다는 공포 영화 엑스트라처럼 생긴 미니보스인 돌팔이 의사와 마주친다. 다른 플레이어들은 공황에 빠져 죽어가고 있지만 주인공은 단 한 번의 하늘 가르기 참격으로 의사를 삭제하기 전에 모두에게 엎드리라고 말한다. 근처의 플레이어들은 입을 벌린 채 쳐다보며 어떤 고위 랭커가 보스를 사소한 불편함처럼 한 방에 처리했는지 궁금해한다. 그들이 그 상황을 인지하기도 전에 처녀 보스가 따라잡아 피를 외치며 방 안의 다른 모든 플레이어를 무시한다. 군중은 모두 죽었다고 확신하지만 그녀는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는다. 그녀는 주인공을 잡으려고 너무 바쁘다. 바로 그때 딸을 죽인 사고를 상징하는 개조된 트럭 운전사가 나타난다. 그는 높은 힘을 가진 D랭크 보스지만 주인공은 그를 사소한 장애물처럼 취급하며 뛰어들어 순식간에 죽여버린다. 이러한 순수한 힘의 과시는 옆에서 지켜보던 붉게 빛나는 눈을 가진 그림자 형체의 주목을 끈다. 신비한 관찰자는 주인공이 신들이 의도한 것보다 더 빨리 스테이지를 클리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식적으로 그 일행을 시스템의 변칙으로 분류한다. 일행은 마침내 동네가 완전히 개판이 된 얼어붙은 아파트의 꼭대기층에 도달한다. 그 지역은 즐거움을 증오하는 누군가가 디자인한 것처럼 보이는 돌연변이 괴물들로 들끓고 있지만 주인공은 몇몇 10레벨 몹들이 분위기를 망치게 놔둘 생각이 없다. 그는 책사와 CR에게 자신이 환영위원회를 처리하는 동안 마지막 문으로 돌진하라고 말하며 몬스터들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하는 일련의 참격으로 길을 연다. 두 사람은 보스의 영역으로 침입하는 데 성공하지만 바로 그때 붉은 시스템 창이 문이 이제 안에서 잠겼다고 알린다. 그들은 공식적으로 비극적인 아버지여야 하지만 현재는 아기의 산더미처럼 보이는 15레벨 탱커 보스 얼어붙은 재앙과 함께 방에 갇혔다. CR이 주인공이 문을 열 때까지 스스로 버텨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동안 로이는 밖에서 훨씬 더 큰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붉은 임무창이 나타나 5분 안에 층에 있는 모든 돌연변이 괴물을 죽이지 않으면 보스방으로 가는 문이 영원히 봉인될 것이라고 요구한다. 주인공은 이것이 전생에서 기억하는 규칙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 이것은 특별히 그를 위해 맞춤 제작된 새로운 도전이다. 그는 사악한 신들이 심술궂은 던전 마스터처럼 그의 진행 상황을 감시하며 그의 스피드런을 방해하기 위해 즉석에서 게임 규칙을 바꾸고 있다고 의심한다. 그는 화조차 나지 않고 몬스터들이 정정당당하게 싸우는 대신 술래잡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 속도로 층을 클리어하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힌다. 설상가상으로 지하보스인 얼어붙은 그림자 처녀가 여전히 그를 따라다니며 그의 몹정리 임무를 방해하기 시작한다. 그녀는 여전히 피를 외치며 주인공을 간식으로 만들려고 하지만 그는 멀티태스킹하느라 바쁘다. 카운트다운이 4분 이하로 떨어지자 그는 하늘 가르기 참격의 2단계를 활성화하여 힘을 증폭시키고 처녀를 날려버려 몇 초간의 평화를 번다. 그는 저 방 안에서 책사와 CR이 처녀를 튜토리얼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보스와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들이 꼭대기층의 영구 거주자가 되기 전에 저 문을 부숴야 한다. 보스방 안에서 책사는 현재 자신감의 위기를 겪고 있다. 랭킹 34위의 스킬을 가지고도 그는 얼어붙은 재앙의 민첩성을 따라잡을 수조차 없다. 그는 자신과 주인공 사이의 격차가 단지 작은 한 걸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 보스는 너무 빨리 움직여서 기본적으로 폭력의 잔상일 뿐이다. 하지만 로우가 막 포기하려 할 때 CR이 개입한다. 그녀는 보스를 밀어내고 책사에게 정신 차리라고 말하며 그들이 전선을 지키기로 약속했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하지만 보스는 격려의 말을 고마워하지 않고 CR을 낚아채 그녀를 공황 상태에 빠뜨린다. CR이 곤경에 처한 것을 보고 마침내 책사의 뇌 속 스위치가 켜진다. 로우는 순수한 집중 상태에 들어가고 그의 오라는 장엄한 황금빛으로 변하며 새로운 주군의 임무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맹세한다. 그는 만화와 힘 레벨을 천정부지로 치솟게 하는 격분 상태를 발동시켜 팔괘장 기술을 원거리 공격에 사용할 수 있게 한다. 그는 마침내 배경 캐릭터가 되는 것을 그만두고 자신이 되어야 할 고위 랭커 책사처럼 행동하기로 결심한 것처럼 보인다. 꼭대기 층 보스가 또 다른 사륙을 위해 돌진할 때 책사는 과소평가되기를 거부하며 갑작스러운 힘의 폭발로 그 짐승을 밀어낸다. 로우는 마침내 아버지가 가르쳐준 특별한기 방출 기술을 사용하며 아버지가 팔괘장은 단지 근거리 난투용이 아니라고 설명했던 과거를 회상한다. 진정한 정수를 파악하면 순수한 힘으로 원거리의 적을 타격할 수 있어 사실상 손을 장거리 대포로 바꿀 수 있다. 현재 책사는 자신이 그 기술을 마스터하기에는 멀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의 시스템 창에는 격분 상태의 지속시간이 2분 13초밖에 남지 않았다고 표시된다. 그는
총 3분 동안만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이 보스는 불멸의 탱커이므로 그는 비록 죽일 수는 없더라도 매 순간 그놈의 목에 가시 같은 존재가 되겠다고 결심한다. 원거리 장풍을 날리지만 몬스터가 꿈쩍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경악한다. 그것은 이미 그의 힘에 적응했다. 그가 반응하기도 전에 보스의 거대한 손이 닫히는 바이스처럼 그의 머리로 다가온다. 로우는 자신이 곤경에 처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특히 그 생물의 속도가 힘만큼이나 무섭기 때문이다. 그는 마지막 강력한 기술을 소환하려 하지만 보스는 움찔하지 않고 시스템 알림이 그의 하루를 망치러 나타난다. 그의 스태미나가 완전히 고갈되었고 격분 상태가 강제로 비활성화되었다. 그렇게 많은 힘을 계속해서 방출한 것이 그의 탱크를 0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보스가 그를 끝내려 준비할 때 로우는 이곳이 자신의 인생 구독이 마침내 만료되는 곳인지 궁금해한다. 갑자기 시알이 개입하며 그녀가 간직해온 6연발 리볼버 무기 카드를 꺼내든다. 원래 그 총은 우리 주인공에게 줄 선물이었지만 지금은 책사가 추억이 되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우선이었다. 귀걸이 리볼버는 그녀의 체력을 소모하여 총알을 자동 장전하고 힘을 3단계나 올려주는 정밀 사격 스킬을 부여했다. 루는 아까 잡몹을 잡을 때 자신도 모르게 그녀가 이 희귀 드랍템을 챙겼다는 사실을 깨닫고 충격에 빠진다. 그녀는 우리 주인공이 도착할 때까지 버티기로 결심하고 계속 총을 쏘지만 책사는 그녀에게 도망치라고 소리친다. 그는 보스가 이미 총알 데미지에 적응하고 있다는 것과 죽일 수 없는 상대이기에 싸움은 패배로 끝날 것이란 걸 깨달았다. 보스는 소녀를 붙잡아 원치 않는 우편물처럼 방 반대편으로 던져버렸고 그녀는 루의 바로 옆에 떨어진다. 둘 다 만신창이가 된 채 인간 얼음 조각으로 만들어버릴 것이 확실한 냉기브레스 공격을 마주하고 있었다. 소녀는 후회가 많다고 인정하고 루는 그녀에게 정말로 못다한 일이 그렇게 많냐고 묻는다. 그녀는 문을 바라보며 유일한 진짜 후회는 우리 주인공과 함께 죽지 못하는 것이라고 고백한다. 마지막 일격이 가해지려는 순간 문이 박살나며 우리 주인공이 유유히 걸어 들어온다. 그는 마치 생사를 넘나드는 경주가 아니라 커피 한잔 하러 나갔다. 온 사람처럼 예상치 못한 상황 때문에 늦었다며 태연하게 사과한다. 소녀와 루는 다시는 그를 못 볼 줄 알았다며 안도의 땀을 흘리고 우리 주인공은 1초만 늦었어도 둘 다 싸늘한 시체가 되었을 것이란 걸 깨닫는다. 그는 보스에게 시선을 돌리며 마침내 클리어 조건이 충족되었음을 알아차린다. 때마침 지하층의 메인 보스가 도착하고 아버지와 딸이 눈을 마주치자 시스템은 놀라운 재회의 히든 클리어를 알린다. 컷신이 재생되고 두 무시무시한 괴물은 녹아내려 원래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딸은 아빠를 부르고 아버지는 소중한 아이를 끌어안는다. 그들의 비극적인 기억이 플레이어들의 마음에 이식되고 있다는 창이 뜨고 책사와 소녀는 슬픈 이야기에 감정이 북받친다. 하지만 우리 주인공은 축제 분위기를 느낄 수 없었다. 그는 밖에서 새로운 임무를 처리해야 했던 자신이 있는데도 클리어가 너무 순조로웠던 것에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됐음을 감지한다. 하늘에 거대한 붉은 눈이 나타나자 그의 직감은 옳았음이 증명된다. 신군 신주는 이 스테이지가 너무 빨리 클리어된 것에 공식적으로 불쾌감을 표했다. 검은 그림자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시스템 창은 신의 정찰병이 강림했음을 알린다. 붉은 눈을 빛내는 이 그림자 형체는 일행을 내려다본다. 시스템은 다음에 닥쳐올 것에서 살아남아 신들을 한 번 더 만족시키라고 제안하고 있다. 그림자 형체는 마치 사이비 종교의 에너지 드링크를 팔려는 듯 신의 은총에 대해 떠들어대며 신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책임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이제부터 성대한 공연이 시작된다며 시커먼 사슬을 꺼내들고 재회한 아버지와 딸을 강제로 생각 없는 괴물로 되돌려버린다. 소녀는 펼쳐지는 광경을 보며 완전히 충격에 빠진다. 특히 미니보스였던 두 강아지가 친구들에게 돌아가려고 할 때는 더욱 그랬다. 정찰병은 강아지들도 사슬로 낚아채 악몽 같은 모습으로 바꾸려 하지만 우리 주인공은 자신의 새 애완동물들이 공장 초기화되는 것을 놔둘 생각이 없다. 그는 뛰어들어 마치 파리를 쫓는 듯한 태연함으로 사슬을 쳐낸다. 그림자 괴물은 우리 주인공에게 소름 끼치는 시선을 돌리며 그가 내내 분위기를 망치는 주범이었다고 불평한다. 우리 주인공은 이 녀석이 완전한 변종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레벨 표시도, 체력바도, 심지어 적대적 표시조차 없다. 그는 본질적으로 우리 주인공이 전생에서도 마주친 적 없는 매트릭스의 오류 같은 존재였다. 정찰병이 두 보스에게 변종을 죽이라고 명령하자 우리 주인공은 책사와 소녀에게 강아지들을 던져주며 자신이 보스급 공격을 준비하는 동안 털뭉치들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라고 말한다. 갑자기 붉은 시스템 창이 나타나 보스전 2단계를 알린다. 목표는 보스들을 죽이는 것이지만 문제는 그들의 영혼이 영구히 소멸된다는 점이다. 정찰병은 어차피 신들에게 바친 영혼이니 파괴해도 전혀 문제없다고 태연하게 설명한다. 소녀는 분노에 차서 정찰병에게 온갖 욕설을 퍼붓는다. 책사는 이미 비극적인 삶을 산 사람들에게
어찌 일이 잔인할 수 있는지 경악하지만 그림자 괴물은 신들이 하늘에서 지켜보며 만족하기 위해서는 장엄한 고통의 쇼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웃어넘길 뿐이다. 그는 아름다움을 절망으로 바꾸는 것이 최고의 오락이라 생각하지만 소녀는 그의 머리에 총알을 박아 입을 다물게 하려 한다. 정찰병은 마치 간식을 집는 것처럼 맨손가락으로 총알을 잡아내고 책사는 속으로 비명을 지른다. 루는 레벨 표시도 없는 저 존재가 총알을 잡을 수 있다면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어섰다는 것을 깨닫는다. 우리 주인공이 잠시 한눈을 판 사이 두 보스는 공격할 틈을 얻는다. 그는 칼을 뽑기를 망설인다. 단 한 번의 배기만으로도 그들의 영혼이 사라질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는 괴물들이 사실 울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달콤한 죽음을 애원하는 그들의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다. 딸과 아버지는 그에게 고통을 끝내달라고 애원하고 있다. 단지 존재하기 위해 계속해서 사람들을 해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정찰병은 신들이 순수한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에 대해 떠들어대며 자신의 악의에 취해 있다. 하지만 우리 주인공은 더 이상 들어줄 생각이 없었다. 그는 칼에 손을 얹고 고통받는 영혼들에게 자유를 주겠다고 약속한다. 하지만 그 전에 그들을 장난감처럼 다룬 그 멍청이부터 처리할 것이다. 그는 페인트칠을 벗겨낼 듯한 살기 어린 눈빛으로 그림자 형체에게 다가간다. 정찰병은 고작 인간 따위가 신의 정찰병에게 무슨 짓을 하려는 거냐고 소리치며 당황하기 시작하지만 우리 주인공은 직함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다. 그는 정찰병이라고 해서 불멸인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며 그림자 괴물을 단칼에 두 동강 내버린다. 정찰병이 신들에게 구해달라고 애원하는 동안 우리 주인공은 언젠가 신들 자체를 죽일 것이라고 무심하게 말한다. 그러니 정찰병은 지옥에서 그들을 기다리면 된다. 잠시 멈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다음 편을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누르셨나요? 좋습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죠. 신의 정찰병이 두 동강 나면서 그는 마지막으로 한심한 비명을 지르고는 신성한 실패의 구름 속으로 폭발해버린다. 소녀는 우리 주인공이 소름 끼치는 그림자를 해치웠다며 거의 축제 분위기이고 책사는 마치 우리 주인공이 해낼 줄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인다. 하지만 우리 주인공은 아직 축하할 때가 아니었다. 그는 연기 속에 훨씬 더 끔찍한 것이 숨어 있으니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말한다. 새로운 거대한 형체가 나타나는데 마치 사무실 커피 머신이 고장난 것을 막 발견한 정찰병의 상사처럼 보인다. 이 새로운 사자는 붉고 녹색의 아기로 빛나는 세 개의 눈을 가졌으며 자신의 부하가 고작 장난감이라고 부르는 존재에게 패배한 것에 극도로 분노한 것처럼 보인다. 이 새로운 녀석에게서 나오는 압박감은 너무나도 무거워서 소녀와 책사는 거의 숨도 쉴 수 없었고 그 기운을 피하기 위해 영혼이 영원한 휴가를 떠나려는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우리 주인공은 움찔하지 않고 자리를 지키며 세 개의 눈을 가진 괴물에게 다음은 너냐고 태연하게 묻는다. 사자는 신들의 규칙에 따라 이 스테이지에서는 실제로 움직일 수 없다고 인정하지만 우리 주인공의 목은 자신의 것이라고 확실히 말해둔다. 그는 로히에게 다음 만남까지 길고 가치 있는 삶을 살라고 말하며 그 만남은 신들을 위한 성대한 공연이 될 것이라고 약속한 뒤 허공으로 사라진다. 우리 주인공은 사악한 신들이 전생보다 훨씬 일찍 게임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는 그들이 확실히 위협을 느꼈다는 의미다. 하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는다. 그의 은퇴 계획은 여전히 그들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다. 그림자 괴물들이 사라지자 두 층의 보스인 아버지와 딸이 마지막으로 달려든다. 하지만 그들의 괴물 같은 포효는 실제 인간의 목소리로 바뀌었고 우리 주인공에게 마침내 자유롭게 해달라고 애원한다. 딸은 그를 오빠라고 부르며 고통을 끝내달라고 애원한다. 우리 주인공은 가능한 한 고통 없이 해주겠다고 약속하며 검을 붉은 기운으로 감싸 깨끗하고 자비로운 일격을 날린다. 두 보스가 사라지면서 그들은 마지막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와 자유를 준 것에 대해 그에게 감사한다. 우리 주인공은 그들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며 다음 생에는 더 행복하기를 빌고 두 미니 보스 강아지들도 황금빛 기운으로 변해 떠나간다. 소녀와 책사는 작은 털뭉치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시스템은 마침내 얼어붙은 아파트 스테이지가 공식적으로 클리어되었음을 알린다. 주변 환경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살아남은 플레이어들은 떨며 얼어붙은 채 참가상으로 기본 D등급 모든 스탯 활성화 카드를 받는다. 그들 중에는 빨간 머리의 미래 세계 랭킹 1위도 있었는데 그는 스테이지가 끝나기 약 2초 전에 아이스크림이 될 뻔했다. 그는 랭킹 1위를 차지하기 전에 죽지 않은 것에 안도하고 있는 반면 나머지 생존자들은 완전히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기여도 순위를 쳐다보고 있다. 우리 주인공은 무려 82.3%의 기여도를 차지하고 있고 책사는 10.6%, 소녀는 7%를 챙겼다. 나머지 플레이어들을 모두 합쳐도 고작 0.1%에 불과했고 그들은 우리 주인공이 과연 인간인지 의심하게 되었다. 보상이 쏟아지기 시작하고 스탯 상승폭은 엄청나다. 소녀는 레벨 9에 도달하고 힘과 민첩성이 크게 상승하지만
자신에게는 기본적으로 쓸모없는 마법사의 축복과 엘프의 은총이라는 두 개의 만화 기반 속성 카드를 받아 짜증을 낸다. 한편 룬은 레벨 11에 도달하고 2배의 피해를 입힐 확률을 주는 귀걸이 아이템인 무술 대가에 찢어진 장갑을 획득한다. 그는 벌써부터 그 장갑으로 얼마나 더 많은 얼굴을 날려버릴 수 있을지 공상에 잠긴다. 그들이 전설적인 82.3% 기여도에 대해 무엇을 얻었는지 묻자 우리 주인공은 그냥 약간의 포인트와 조각 카드뿐이라고 태연하게 말한다. 실제로는 빛나는 황금색 S등급 카드 조각을 들고 있었는데 이는 다른 모두가 생존 게임을 하는 동안 그는 신급 보물찾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시스템 창이 나타나 우리 주인공의 절대적인 지배력을 확인시켜주며 0점이 넘는 막대한 기여도 점수와 단 하나의 S등급 카드 조각을 수여한다. 소녀와 책사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보상을 쳐다본다. 혼자서 스테이지 전체를 이끌고 나서 조각 하나를 받은 것이 마치 쓰레기 더미 불 속에서 참가상을 받은 기분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게임의 평가 기준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우리 주인공은 속으로 승리의 세리머니를 하고 있었다. 그는 프리즌 데이의 전 세계에서 단 15개의 S등급 카드만이 존재하며 각각은 말 그대로 게임의 판도를 바꾸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다. 전생에서 그는 사용자가 기억을 유지한 채 모든 것을 초기화하는 시간, 역행 카드를 얻기 위해 공포 영화를 코미디로 보이게 할 정도의 대가를 치렀다. 그는 2단계에 이른 시점에 S등급 조각을 손에 넣은 것이 기본적으로 번개를 맞으면서 복권에 당첨되는 것과 같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 악몽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줄 수 있는 완전한 카드를 합성하기까지는 단 3조각만이 더 필요하다. 이 게임이 신성한 놈들이 만들긴 했지만 적어도 승자는 전리품을 얻고 패자는 영혼이 육체에서 쫓겨난다는 규칙은 따랐다. 그는 그 사악한 신들을 과거의 존재로 만드는데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며 조각을 인벤토리에 넣었다. 글로벌 순위표가 업데이트되고 로히와 다른 모든 사람의 격차는 공식적으로 무례할 정도였다. 그는 7영점이 넘는 점수로 1위에 앉아있고 2위는 거의 6영점이라는 산더미 같은 점수 차로 뒤처져 있었다. 안시알은 자신이 634위에 오른 것을 보고 기뻐했고 전략가는 31위에 랭크된 것에 압박감을 느꼈다. 룬은 초보자 스테이지 공략집을 퍼뜨리는 것이 더 많은 경쟁자를 만드는 건 아닌지 궁금해한다. 로이는 개인 최고 점수에는 관심이 없다고 설명한다. 그는 행성 전체를 구하고 싶어한다. 그는 강한 동료가 많을수록 인류의 생존 희망이 커진다고 그들에게 말한다. 전략가는 자신이 약간 편협했다는 것을 깨닫고 안시알은 세상의 미래를 위해 싸우겠다고 맹세한다. 그렇게 세 사람은 현실로 돌아왔고 로이는 병원에서 엄마의 모습을 보며 깨어났다. 그녀는 혼란스러운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인 듯 그가 가장 좋아하는 국수를 끓여주러 간다. 로히는 감옥의 날이 의식을 안으로 끌어들일 뿐 육체의 욕구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을 잠시 깨닫는다. 그래서 어머니의 요리가 그의 영혼을 갈비뼈에 붙들고 있는 유일한 것이었다. 시스템이 다시 한번 그의 최상위 랭킹을 축하하며 당분간 아무도 그의 점수를 따라잡을 수 없으므로 추가 보상을 지급했다. 그는 A급 전직 카드인 그림자 마법사 견습생을 받는데 이는 이전 생에서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눈알에 땀을 쥐게 했던 직업이었다. 그는 한때 도시 전체를 혼자 삭제했던 어둠의 대마법사를 기억하며 그 직업이 무시무시하게 강력하지만 단지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증명했다. 악당의 칼날이 될 수도 영웅의 방패가 될 수도 있다. 그는 이미 자신의 직업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날카로운 직업의 길에 걸맞은 주인을 찾아야 했다. 그는 무거운 생각은 잠시 접어두고 엄마의 국수를 즐기기로 결심하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분위기를 망치기 전 평범한 삶의 드문 순간을 만끽한다. 안시알이 병원에 도착했고 그녀의 얼굴은 절망의 고화질지도 같았다. 그녀는 부모님 두 분 다 혼수 상태에 빠졌다고 밝히고 로이는 그들이 현재 게임 안에 갇혀있다는 소식을 전해야만 했다. 그는 만약 그들이 감옥의 날에서 죽으면 현실의 육체는 결국 굶주림이나 장기 부전으로 죽게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안시알은 스트레스로 영혼이 영원한 휴가를 떠날 지경에 이르러 그들을 구할 방법이 있는지 울부짖는다. 로히는 누군가를 해방시키는 유일한 방법이 전설적인 S급 자유카드라는 것을 깨닫지만 지금은 손에 넣을 수 없다. 하지만 그는 안시알을 보며 그녀가 운명을 바꿀 만큼 강해지도록 도울 완벽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A급 그림자 마법사 카드를 꺼내 그녀에게 건네며 이 힘을 사용해 스테이지를 오르라고 말한다. 그는 그녀가 이 게임을 만든 놈들을 죽일 만큼 강해진다면 마침내 모두가 깨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로히는 전직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공짜 업그레이드는 아니라고 설명한다. 그것은 영혼의 악성 코드를 다운로드하는 것과 더 가깝다. 부정적인 효과를 극복할 만큼 단호하지 못하면 그녀는 정신을 잃고 사악한 신들이 동족을 학살하는 도구가 될 것이다. 전통적인 게임이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반면 이 어두운 게임은 절망을 덤으로 제공한다. 모든 전직 카드 안에는 사악한 신의 의식 조각이 들어있는데 이는 보통 인간의 정신을 떨어뜨린 유리잔처럼 산산조각 낼 만큼 강력하다.
로히가 영향을 받지 않은 유일한 이유는 그의 마음이 전생의 트라우마를 통해 말 그대로 티타늄으로 단련되었고 신들을 존재에서 삭제한다는 단 하나의 목표만 남았기 때문이다. 안시알은 자신의 힘을 키우지 않으면 부모님은 영원한 혼수 상태에 빠질 운명이고 세상은 계속해서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녀는 로히에게 도박을 할 의향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의 엄마가 나서서 전형적인 모성애적 논리로 그녀가 너무 어려서 충동적이라고 말한다. 안시알은 그녀에게 감사하지만 로히가 모두를 위해 목숨을 걸고 있으니 자신도 가족을 위해 위험을 감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엄마는 마침내 굴복하고 축복을 내려주자 안시알은 카드를 받는다. 그녀는 무거운 부탁을 한다. 만약 자신이 괴물로 변하면 주저없이 자신을 죽여달라고 로히에게 부탁한다. 그림자 마법사로의 변신이 시작되자 그녀는 그를 마지막으로 쳐다보며 그를 믿는다고 말한다. 로히는 자신의 그림자가 그녀 주위를 맴돌기 시작하는 것을 보며 절대로 그녀를 죽일 수 없다고 속으로 생각한다. 그는 전생에서 그녀의 죽음을 기억하며 그녀가 무엇이 되든 반드시 무사히 데려오겠다고 맹세한다. 그는 재빨리 엄마를 방 밖으로 내보내며 자신이 특별히 말하지 않는 한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한다. 그는 사악한 신의 의식이 현재 안시알의 정신을 침범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비록 자신의 인벤토리에는 정신계 기술이 없지만 그는 누구에게 부탁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다. 그는 자신의 몸 안에 사는 푸른 그림자 형체, 정신 능력에 박사학위라도 있는 듯한 우주적 히치하이커에게 말을 건다. 그 존재는 안시알의 정신세계에 접근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다고 확인해주지만 그녀의 정신을 침범하는 것을 물리치지 못하면 현실 세계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로히는 기본적으로 자신감의 CEO이며 죽지 않을 것이고 절대 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푸른 그림자는 그의 결의에 감명받으며 이런 의식 조가리 같은 잔챙이도 처리하지 못한다면 어차피 자신들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한다. 그렇게 로히는 눈을 감고 안시알의 정신세계로 뛰어든다. 그곳은 그림자와 내적 갈등의 풍경이지만 그는 관광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는 그녀의 마음속에서 나타나는 어두운 에너지에 집중하며 잠식하는 그림자에 의해 억눌리고 있는 그녀의 영혼 같은 것을 발견한다. 그는 공식적으로 역사상 가장 위험한 심리치료 세션에 들어섰으며 강제로 신성한 악성 코드를 퇴치할 준비가 되어 있다. 로히는 현재 홀린 사람처럼 그림자들을 베어 넘기며 이 신성한 기생충들이 자신이 가장 아끼는 동료를 2번이나 타락시키려 한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있다. 정신세계 안에서 안시알과 그녀의 신비한 복제인간은 그가 일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고 복제인간은 거의 1인 팬클럽처럼 행동하고 있다. 그녀는 그가 그림자들을 완전한 아마추어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에 감명받아 힘든 일은 그에게 맡기고 둘은 자신들의 중요한 일에 집중하기로 결정한다. 어두운 구체 공격이 날아오자 전투는 더욱 치열해진다. 복제인간은 안시알을 물리적으로 끌어당겨야 했는데 그 구체들은 영혼을 삼키는 효과가 있어 기본적으로 저세상행 편도 티켓이기 때문이었다. 둘 다 이 그림자 마법사 직업이 강력할 뿐만 아니라 생명을 끝내는데 무시무시하게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공기는 그림자 불꽃으로 가득 차 있고 안시알은 구체의 다른 발사 모드가 있다는 것을 알아챈다. 충전된 발사와 즉시 시전의 차이는 경고와 장례식의 차이다. 그녀는 더 이상 표적이 되는 것을 그만두기로 결심하고 리볼버로 반격하기 시작한다. 그녀는 몇 발을 명중시키는 데 성공하지만 보스의 체력바가 여전히 무례하게도 85%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고 얼굴이 굳어진다. 그녀는 2번의 직격이 고작 15%를 깎았다는 사실에 짜증을 내며 이 그림자들의 방어력이 말도 안 되게 높다는 것을 깨닫는다. 복제인간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애쓰며 어떤 피해든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고 태그팀 전략을 제안한다. 복제인간이 고개와 회피를 담당하고 안시알은 지정사수가 되는데 집중한다. 그럴듯한 계획처럼 들리지만 안시알은 자신의 빈약한 능력치가 걱정된다. 이 정신 공간에서 그녀의 체력은 현실에서와 마찬가지로 제한적이며 총의 자동 장전 기능은 나쁜 연애보다 더 빨리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짜증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녀는 세계의 주요 그림자가 제거되기 전에 다른 자신이 지쳐버리면 둘 다 신선한 시체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한편 로히는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을 하는 겁쟁이들처럼 자신을 맴도는 그림자 무리를 상대하고 있었다. 그는 기다리는 게임에 지쳐 그들을 도발하여 움직이게 하고 이로 인해 그림자들은 융합기술을 사용해 힘을 합치게 된다. 로히는 그들을 베며 도망치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말하지만 거대한 세 손가락에 그림자 손이 휘두르는 칼날을 중간에 잡았을 때 실제로 놀란다. 그는 이것이 신성한 의식 조각의 진정한 형태임을 깨닫지만 여전히 한심할 정도로 약하다고 조롱한다. 그가 강력한 붉은 참격으로 그것을 치자 갑자기 포효가 멈추고 전파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알고 보니 그의 뇌는 지구에서 온 것이 아닌 언어의 전자기파를 번역하고 있었다. 우주 깊은 곳에서 온 목소리가 그를 지적 생명체라 부르며 계속 싸워달라고 간청한다. 이들은 사악한 군주들이 이미 삼켜버린 문명들의 유령이었고 S급 카드가 사실은 다른 이들에게 저항할 기회를 주기 위해 그들이 만든
마지막 필사적인 반격이었음을 밝힌다. 그들은 그에게 자신의 세계를 파괴하는 공범이 되지 말아달라고 애원하고 로히는 이 카드들이 단순한 전리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것들은 반역의 유산이다. 그는 쓰러진 외계인들에게 지구가 또 다른 희생양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한다. 지구는 신들의 무덤이 될 것이다. 신성한 의식은 공식적으로 증발하고 정신세계가 그를 내보낼 준비를 하자 푸른 아우라가 로히를 감싼다. 그는 그녀의 마음속 침입자이고 그의 시간은 다 되었다. 그는 두 소녀가 검은 진흙의 마지막 잔해 위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이제부터 남은 전직 과정은 그들이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현실에서 기다리겠다고 약속하지만 그의 퇴장은 소녀들을 작은 패닉에 빠뜨린다. 둘 다 생각한다. 안 돼. 그가 우리의 비밀을 알아내면 안 돼. 둘은 현실 세계로 돌아갔을 때 그가 자신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도록 완벽한 위장을 계획하기 시작한다. 일단은 그들은 부모님을 구하기 위한 싸움에 다시 뛰어들며 고된 과정에 집중한다. 로히는 그들이 가는 것을 지켜보며 안시알이 신성한 놈들과의 전쟁에서 가장 믿음직한 동료가 되기를 희망한다. 로히는 현실로 돌아왔고 그의 엄마는 현재 걱정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다. 그녀는 아들이 매우 믿음직스러워졌지만 바깥 세상은 고화질 악몽으로 변했다는 것을 깨닫고 방안을 서성인다. 뉴스는 추운 방의 휴대폰 배터리보다 더 빨리 깊은 혼수 상태에 빠지는 사람들과 폭력적으로 변해 거리에서 사람들을 공격하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그녀는 심지어 갈고리 같은 괴물들이 그들을 사냥하는 이상한 꿈에 대해 언급하며 모든 스트레스로부터 영원한 휴가를 떠날 준비가 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때 로히가 도착하고 안시알은 마침내 그림자 변신에서 깨어난다. 시스템이 이를 공식화한다. 그녀는 성공적으로 그림자 마법사 견습생으로 전직했다. 심상치 않은 어둠 속성 친화력을 가진 빛나는 A급 직업이다. 그녀는 자신의 진로가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완전히 충격받은 채 손을 바라본다. 그녀는 꿈속에서 도와준 것에 대해 로히에게 감사하지만 속으로는 그가 자신이 또 다른 인격을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기를 바라며 비밀을 감출 계획을 세운다. 친구가 방으로 뛰어들어오며 로히에게 방금 클리어한 스테이지로 다시 데려가 달라고 애원하며 눈알에서 눈물이 땀처럼 흐를 지경이다. 킹씨는 자신을 위해 희생한 샤오칭이라는 소녀를 구하기 위해 필사적이지만 로히는 나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했다. 그는 스테이지는 한 번 클리어하면 존재 자체가 삭제되어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로히는 전생을 회상하며 원래대로라면 친구가 이 비극의 무게를 혼자 짊어졌었다는 것을 떠올립니다. 친구를 자기 스테이지로 미리 끌어들여 고통을 덜어줄까 생각도 했지만 로히는 타인의 인생을 두고 신처럼 굴 수는 없다고 깨닫죠. 그가 친구에게 전 세계적인 혼수 상태 사태에 대한 뉴스를 보여주자 안시알이 나서서 돕습니다. 그녀는 특유의 정보통다운 입담으로 게임에서 죽는다고 바로 시체가 되는 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그저 현실에서 몸이 깊은 혼수 상태에 빠지는 것일 뿐이라고요. 킹제의 기분은 약 5초 만에 완전한 절망에서 순수한 결의로 바뀝니다. 그는 당장이라도 팀에 합류해서 이 우주적인 난장판을 벌인 신들을 때려잡을 기세입니다. 로이는 첫 회차에서 기억하던 영혼을 짓누르는 절망 대신 모두가 열정적으로 싸우는 모습에 진심으로 기뻐합니다. 하지만 로히는 친구가 현재 팀의 구멍이라는 점을 지적해야만 했죠. 킹제는 레벨 4인데 이건 사실상 아무것도 안 하고 첫 두 스테이지를 살아남기만 한 참가상 수준입니다. 친구가 안시알에게 레벨을 묻자 그녀는 로히가 전부 다 했다며 겸손하게 굴지만 시스템은 그녀가 이미 레벨 9에 힘스탯 15 그리고 전설급 리볼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킹제는 그녀가 지금 당장 자신을 완전히 박살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눈이 튀어나올 뻔합니다. 그는 로히의 스탯, 즉 레벨 17에 민첩 20, 그리고 정신 면역 버프를 한번 보고는 로히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친구는 즉시 바닥에 엎드려 로히의 다리를 붙잡고 고레벨 버스 태워달라며 다음 스테이지를 함께하게 해달라고 애원합니다.